유닛 9, 더 칠드런즈 에라. 내 글의 주제는 아이들의 시대이다. 아이들의 시대. 이 말은 엘렌 케이의 책, 어린이의 세기를 떠올리게 한다. 엘렌 케이는 20세기가 어린이들이 세기가 되기를 희망했다. 그녀가 말하길, 20세기는 우리들의 오래된 세상을 보고 아름다운 어린이들의 정원으로 바뀔 것이라고 했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20세기의 4분의 1을 살아왔다. 어린이의 세기를 만들기 위해 우리가 취한 조치는 무엇이 있는가? 지금까지 매우 드물다. 어린이의 시대는 왜 아직까지 희미한 먼 미래의 꿈으로 남아있을까? 왜 정평이 나 있는 아이들에 대한 사랑과 관대함, 모든 온전과 막대한 박애와 자선, 다정함과 끊임없는 활동과 사회의식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진 것은 극히 드문 것은 어째서일까? 왜? 정원을 가꾸기 전에는 반드시 조언에 대해 알아야 한다. 당신은 씨앗이 자랄 곳에 충분한 흙을 주어야 한다. 그리고 햇빛과 신선한 공기를 주어야 한다. 그들에게 공간을 주고 기회를 주어야 만일 태양을 향해 꽃을 피우려고 한다면 하며 뿌리가 땅속 깊숙이 내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잡초와 싸워야 한다는 것을 항상 잊어서는 안 된다. 잡초가 우거지도록 내버려 둔다면 결코 정원을 가질 수 없다. 따라서 이 세상을 어린이들의 정원으로 만들고 싶다면 첫째로 정원사의 교훈을 배워야 한다. 지금까지 우리는 정원사였던 적이 없었다. 우리는 단지 어리석은 접대원, 인생의 그랜드 센트럴역의 접대원이었을 뿐이다. 어린이들의 열차가 밤낮으로 꼬리를 물고 들어온다. 이름 없는 피난자들이 어디선가 도착해온다. 열차가 꼬리를 물고 많은 이들이 환영받지 못하는, 요구되지 않은, 준비되지 않은, 알려지지 않은, 수화물 없는, 여권이 없는, 혈통 없는 이들이다. 이 끝없는 수많은 피난자들의 무리가 도착하여 접수원은 행동의 공황 상태에 빠진다. 접수원은 자신을 영웅적으로 각성하게 하며 비상대책들 모유 수유소, 인부상담소, 사회복지관, 운동장, 고아원, 복지연맹, 그리고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자선운동을 수립한다. 그러나 어린이들의 열차가 계속해서 들어오면서 생존에 대한 불길한 투쟁 속에서 너무나 빠르게 퍼져나가는 인간 잡초들이 생겨나고 무리한 접수원들이 지치고 무능해지면서 해결책을 생각할 수 없게 된다. 우리가 이렇게 측정 불가능하고 의미 없는 모성애와 아이들의 삶이라는 쓰레기와 같은 것에 반대해서 항의할 때, 보호소, 감옥, 정신박약자를 위한 주택, 사회부적응자를 위한 시설에 대한 세상의 비용을 상승시키는 것을 항의할 때, 무질서, 혼란, 현대생활의 비극에 대해 항의할 때, 미국인의 삶의 핵심을 무너뜨리고 있다는 생물학적 붕괴를 지적할 때, 우리는 단지 감정적인 호소를 하고 있다는 소리를 듣게 된다. 행복한 아이들, 행복한 여자들, 행복한 남자들로 구성되어진 사회의 근간을 놓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사회 내의 질서와 아름다움으로 향하는 한 가지 즉각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지적할 때, 그들은 이 생각을 바람직하지 않고 부도덕하다고 부른다. 사람들로 가득 찬 도시의 오물과 무질서를 깨끗이 치워버리는 것으로 충분한 것은 아니다. 미성년 노동이라는 악행을 막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다 하더라도 말이다. 유아 사망률을 줄이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놀이터를 열어주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젊은이들의 마음을 우리가 규격화할 수 있는 보다 더 많은 공립학교를 세워주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자선과 박애라는 것에 수백만 달러를 퍼붓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세계를 아이들을 위해 안전한 곳으로 만들고 있다고 우리 자신을 속이지 맙시다. 이번 회의 분야를 따랐던 여러분들은 제가 확신하건대 아이들의 시대의 창조를 향한 최초의 진짜 정거장이란 것은 아이들을 위한 건강한 삶의 조건을 제공하는 데 있다는 사실에 동의해야 한다. 그것은 태어나기 이전뿐만 아니라 임신 이전에 보다 더 명령적이어야 하는 것이다. 인간의 사회는 그 아이들을 보호해야 한다. 그렇지만 출생 이전의 보살핌은 더욱더 필수적이다. 아직 존재라고 불리는 것이 아닌 아이가 된다는 것은 명령과도 같은 권리를 가진다. 이번 회의 앞선 분야에서 우리가 강하고 튼튼한 아이를 생산해내려고 한다면 태아는 화학적으로 건강한 조건 내에서 자라야만 한다는 것을 배웠다. 어머니의 혈관은 반드시 화학적으로 정상이어야 한다. 걱정, 긴장, 충격, 불행, 강요된 모성은 노예 상태가 된 어머니의 피에 독이 된다. 이런 화학적으로 독이 된 혈액은 바보, 정신박야가, 범죄자, 실패자로 미리 운명지어진 기형아를 만들 것이다. 제가 과장했나요?
제가 정말 극히 드문 예외를 들어 일반적인 규칙으로 만들었나요? 우리 입장의 반대자들은 아이들은 사랑으로 수태되어진다고 하며 모든 신생아는 부모님을 사랑과 이타심을 가진 사람으로 바꾼다고 말한다. 하지만 나의 대답은 보호소, 병원, 사회 부적응자를 위한 급속적으로 생겨나는 기관들을 가리키는 것이다. 정신박약자 혹은 간반과 감옥소에 투옥된 사람들의 가족사를 유심히 살펴보세요. 가족사를 추적해보세요. 무모한 양육이 이러한 중대한 문제와 아무 관련이 없다고 당신들이 우리를 설득하기 전에 그들이 수태되고 태어나게 된 조건들을 찾아보십시오. 한 가지 해결책밖에 없다. 아직 태어나지 않은 아이들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우리는 싸워야 한다. 실제적이고 현실적인 방식에서 그것을 하기 위해 우리는 강압적이고 노예적인 모성애로부터 여성들을 자유롭게 해줘야 한다. 모든 여자들이 그녀 자신을 위해 그녀 스스로 그녀가 어머니가 될 것인지 말 것인지, 그리고 언제 그리고 얼마나 많은 아이들을 출산할지에 대해 결정할 수 있기 전까지는 문명화의 미래에는 어떤 희망도 없고 인종적 구원의 필연성도 없다. 이것이 첫 번째 단계이다. 저는 어버이라는 자격에 대해 공공적인 검사를 제의하고 싶다. 그러한 시험을 거친 장래의 부모님들은 부모가 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되고 그것은 향후 세대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되는데 그들이 신체적, 정신적으로 적합하다는 것을 입증해준다. 이것은 흥미로운 자료다. 그러나 의문점을 야기한다. 누가 결정할 것인가 배심원이 있나요? 공화당 위원회는 공화당원에게만 부모가 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것은 아닐까요? 아니면 민주당원에게만 주는 걸까요? 정부의 간섭에 대해 더 많이 생각할수록 더욱더 안 될 것이다. 부모의 자격에 대한 공공시험에 대해 계획을 짜보시오. 그것은 금지를 의미한다. 아이들에 대해 밀매도 있을 수 있다. 아니다. 정부의 인가가 가진 타당성에 대해 나는 의심한다. 아이를 출산하는 문제는 가장 진지하게 연관된 사람들에 의해서 결정되어야 한다. 최종적인 분석에서 가장 큰 위험을 무릅쓴 사람들, 어머니와 아이라고 하는 말이다. 또 다른 어떠한 공공시험이 있어야 한다면 태아라는 아이가 되려는 아이에 의해 그렇게 되도록 내버려 두자. 그러한 시험의 가능성을 잠시 동안 설명해 보십시오. 요리사나 가정부를 원할 때 여러분은 고용청에 갑니다. 질문에 답을 해야 합니다. 서로 알 수 있는 참고서를 교환해야 합니다. 당신이 적절한 제대로 돌아가는 가정일을 하고 있다고 재능 있는 요리사를 설득해야 한다. 아이들은 적어도 요리사와 같은 동일한 특권을 가져야 한다. 때때로 한가로울 때 아이가 되려는 사람을 위한 관청을 가지는 것이 매우 좋은 계획이라고 저는 생각하기를 좋아합니다. 태아를 위한 관청처럼 현명한 아이들은 아버지와 어머니에 대한 몇 가지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장래의 부모님들이 아이를 얻겠다고 신청하는 이 관청에 대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태아의 요원 또는 아기 그 자체에 의해서 질문받고 있는 그 질문을 생각해 보십시오. 유닛 10. 알레프트 핸디드 커맨스먼트 어드레스. 바이 어술라 레기 나는 여성의 언어로 대중 앞에서 큰 소리로 연설할 흔치 않은 기회를 제공한 밀스 대학 83년 졸업생들에게 감사를 표하고 싶다. 나는 졸업하는 남학생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들을 배제하려고 의도하는 것은 아니다. 당치도 않다. 그리스인이 외국인에게 말하는 비극이 있다. 만일 그리스인을 이해하지 못하겠거든 끄덕여서 표현해달라. 어쨌든 학위 수여식은 보통 졸업하는 이 모두가 남성이거나 그러해야 한다는 암묵적 동의하에 행해진다. 그것이 우리가 남성에게는 잘 어울리지만 여성은 버섯이나 임신한 황새처럼 보이게 하는 12세기의 의상을 입고 있는 이유이다. 지성적 전통은 남성의 것이다. 대중연설은 대중의 언어, 국가 혹은 부족의 언어로 행해졌고 우리 부족의 언어는 남성의 언어이다. 물론 여성도 이것을 배운다. 우리는 벙어리가 아니다. 만약 당신이 그들이 말한 것으로 마가렛 대처와 로날드 레이건 혹은 인디라 간디와 소모사 장군을 구별할 수 있다면 나에게 그 방법을 말해달라. 이곳은 남자들의 세상이다. 그러므로 남성의 언어를 사용한다. 이 말은 모두 힘의 언어이다. 여러분도 많이 발전해 왔지만 충분하지 않다. 스스로를 팔아치우더라도 그곳에 다다를 수는 없다. 그것은 그들의 것이지 여러분의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아마도 우리는 힘에 대한 많은 언어를 가져왔으며 삶의 전투에 대해 이야기해왔을 것이다. 아마도 우리는 약함에 대한 언어가 필요할지도 모른다. 모두가 이 상아탑을 벗어나 진짜 세계로 나아가서 훌륭한 직업을 얻거나 적어도 남편을 돕는다거나 우리나라를 강하게 한다거나 모든 일에 성공하길 바란다고 하는 대신에
힘에 대해 이야기하는 대신에 바로 이 자리에서 내가 여인처럼 말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 옳게 들리지 않을 것이다. 끔찍하게 들릴 것이다. 내가 당신들에게 최고로 바라는 것이 당신이 아이를 원한다면, 만약의 경우지만, 당신이 그렇게 하는 것이라고 말한다면 어떨까? 아이들 한 무리가 아니라 2명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 아이들이 예쁘기를 희망합니다. 당신과 그들이 먹고 살만하고, 아늑하고 깨끗한 장소와 친구들, 그리고 좋아하는 직업을 가지기를 희망합니다. 자, 이것이 당신이 대학에 온 이유인가? 이것이 전부인가? 성공은 어쨌는가? 성공은 다른 이의 실패이다. 성공은 3천만의 우리들을 포함한 대부분의 장소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끔찍한 가난의 현실 속에서 깨어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꿈꿀 수 있는 아메리칸 드림이다. 아니, 나는 성공하길 원하지 않는다. 그것에 대해 말하고 싶지조차 않다. 나는 실패에 관해 이야기하고 싶다. 왜냐하면 당신이 인간이며 실패의 순간을 맞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당신은 실망과 부정, 배신, 회복할 수 없는 손실을 겪을 것이다. 자신이 강하다고 생각했던 곳에서 자신이 유약함을 알게 될 것이다. 재물을 위해 일을 하다가 재물이 당신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이다. 당신은 내가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스스로가 어두운 곳, 외로움, 두려움 속에 있다는 것을 알 것이다. 내가 당신과 모든 자매, 딸들, 형제와 아들들에게 원하는 것은 그 어두운 곳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다. 우리의 합리적인 성공의 문화가 부인하는 장소에서 살아가기 위해 그곳을 유배지, 살 수 없는 타향으로 칭한다. 우리는 이미 외국인들이다. 여자로서의 여성은 이 사회에 공표된 남성 전형적 양식에서 철저히 제외되었다. 이 사회에서 인간은 남성으로 불리고 위대한 신은 남성이며 유일한 목표는 의다. 그러므로 그것은 그들의 나라이다. 우리 자신의 것을 찾아보자. 나는 성별에 대해 말하려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완전히 다른 영역이며 모든 남성과 여성은 자립한다. 나는 소위 남성의 규정된 경쟁, 공격, 폭력, 권위, 힘의 세계로 불리는 사회에 대해 말하고자 한다. 만일 우리가 여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분리주의가 우리에게 강요되어진다. 밀스 대학은 그러한 분리주의의 현명한 구현이다. 전쟁 게임의 세계는 우리에 의해 만들어진 것도 우리를 위해 만들어진 것은 아니다. 우리는 가면 없이는 그곳의 공기 중에서 숨조차도 쉴 수 없다. 그리고 가면을 쓰게 되면 벗기 위해 곤욕을 치를 것이다. 그러면 이곳 밀스 대학에서 했던 만큼 우리 방식으로 해나가는 것은 어떠할까? 남성과 남성의 권력 계급을 위해서가 아니다. 그것은 그들의 게임이다. 남성에 대항하는 것도 아니다. 그것은 아직 그들의 규칙대로 행해지고 있다. 우리와 함께 있는 남성이라면 누구나 함께한다. 그것이 우리의 게임이다. 왜 대학 교육을 받은 자유로운 여성이 사내와 싸우거나 그를 모셔야 하는가? 왜 그녀는 그녀의 삶을 남성의 방식대로 살아야 하는가? 마초맨은 우리의 방식을 두려워한다. 이것은 합리적이고 긍정적이며 경쟁적인 것만은 아니다. 그리고 그러므로 그는 우리에게 그것을 경멸하고 부정하라고 가르쳐왔다. 여성이 살아왔고 살아가기 위해 경멸되어 왔던 우리의 사회에서 전체적인 삶의 측면은 불합리와 돌이킬 수 없음에 대한 무력감과 약함, 고통에 대한 책임지고 포함하며 이것은 모호하고 수동적이고 방치된 야수같이 더러운 삶의 그림자와 기품의 골짜기이다. 전사들이 부정하고 거부했던 모든 것은 우리와 그것을 우리와 공유하는 남성들에게 남겨졌으므로 의사가 아니라 간호사가 되고 전사가 될 수 없고 오직 평민만 될 수 있으며 두목이 아니라 인디언이 될 수밖에 없다. 그것이 우리의 나라이다. 우리 국가의 어두운 면이다. 밝은 측면과 높은 산맥, 빛나는 풀들이 가득한 초원지대가 있다고 해도 우리는 가본 적이 없는 곳의 개척자에 대한 이야기만 알 뿐이다. 건장한 남자를 모방하는 것만으로는 그곳에 다다를 수 없다. 우리는 오직 스스로의 방식으로 그곳에 사는 것으로 우리나라의 어둠을 뚫고 살아가는 것으로 그곳에 갈 수 있다. 그래서 내가 여러분에게 바라는 것은 여러분이 죄인처럼 여성임을 부끄러워하고 정신병적인 사회체계의 포로가 되기를 인정하지 않고 토착인처럼 살아가는 것이다. 여러분들은 그곳에서 가정을 이루고 집을 가지고 자신만의 방을 가진 여주인이 될 것이다. 그곳에서 무엇이든지 당신이 잘하는 미술, 과학, 기술, 기업 경영 또는 침대 밑을 쓰는 일을 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여성이 하기 때문에 이류 직업이라고 말한다면 시간당 똑같은 월급을 준다고 할지라도 지옥에나 가라고 해버리기를 바란다. 나는 당신이 지배할 필요 없이, 지배될 필요 없이 살았으면 좋겠다.
여러분들이 피해자가 아니길 바라지만 남을 지배할 힘을 가지지 않길 기원한다. 그리고 실패했을 때, 패배했을 때, 고통스러울 때, 어둠 속에 있을 때 어둠은 당신이 살고 있는 싸움이 일어나지 않고 전쟁은 없지만 미래는 있는 나라라는 것을 기억해내길 바란다. 우리들의 뿌리는 어둠 속에 있다. 땅이 우리의 국가다. 왜 우리는 주변과 밑은 보지 않고 구원을 위해 위를 쳐다봤는가? 우리가 가진 희망은 그곳에 놓여 있다. 선회하는 감시의 눈과 무기들로 가득한 하늘이 아니라 우리가 깔봐왔던 땅 속에 있다. 위에서부터가 아니라 아래쪽에서 있다. 눈을 멀게 하는 빛 속이 아니라 영향을 주는 어둠 속에서 인류는 인간의 영혼을 기른다. 유닛 11 For the Equal Rights Amendment by 슐리 애니타 스티 힐 치즈올름 남녀 모두에게 해당되는 법 아래의 평등을 제공하는 오늘 우리 앞에 나와 있는 국회 결의안 264호는 우리의 헌법을 구성했던 원리에 대한 우리의 신념을 선언해야만 할 것 같은 가장 명백한 기회들 중 한 가지를 제시해준다. 이것은 가장 예민하며 만연한 일상화된 형태의 현존하는 편견에 대한 처벌의 법적 근거를 제공한다. 단순히 그들의 성별에 근거한 여성들에 대한 차별은 아주 널리 퍼져 있어 많은 사람들에게 정상적이며 자연스럽고 올바른 것으로 보인다. 종교나 정치적 신념에 근거한 편견의 합법적인 표현은 우리 사회에서 가벼운 문제가 되어가고 있다. 최소한 인종을 바탕으로 한 편견은 체계적인 처벌하에 놓인다. 현재의 좀 더 나이든 세대와 함께 소멸하기 시작할 거라는 낙관주의에는 근거가 있다. 절대 다수임에도 불구하고 흔히 부과되는 제한으로 고통받는 사회적 소수인 여성들에게 완전 평등한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행동할 때이다. 이 개정이 성차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것이라는 논쟁은 적절하지 않다. 만일 이 주장이 과거 그랬었던 것처럼 시민권을 위해 사용된다면 배후에 놓인 편견은 당혹스러운 것이 될 것이다. 물론 법안은 인간의 마음속에서 편견을 지우지는 못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 법체계 내에서 선입견이 계속해서 불멸하게끔 내버려둔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활동하지 않음을 통해 정의롭지 않은 것을 영속화시키는 것이 된다. 이 개정은 우리의 법체계에서 셀 수 없는 애매함과 모순을 명료히 하는 데 필요하다. 예를 들면 수정헌법 5조와 14조에서 헌법은 정당한 법 절차를 보장한다. 그러나 성차별에 있어 정당한 절차의 적용성은 명백하지 않다. 여성들은 어떤 주립단과 대학이나 대학교에서 제외당한다. 어떤 주에서는 자영업에 종사하는 기혼 여성에게 제한이 주어진다. 여성은 배심원으로 선택되지 않을 수 있다. 심지어 여성은 같은 죄를 저지른 남성보다 더 엄중한 형사처분을 받는다. 평등권 개정법의 법적 영향은 어떠할 것인가? 평등권 개정법은 시민 개인 간의 관계가 아니라 국가와 국민의 관계를 좌우할 것이다. 수정안은 대개 자동 발효된다. 즉, 지금 논쟁을 벌이고 있는 연방법 혹은 주법은 국회 또는 주의회에 의한 보다 더한 조치가 없는 상태로 비준이 된 지 1년이 지나면 법적 효력을 잃게 된다. 이 조항의 반대자들은 이것의 승인이 법을 혼란 상태에 빠뜨리며 취지를 세우기 위해 더 많은 소송을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러한 반대는 취지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입법부의 역사에 따른 영향을 간과하며 이러한 방향으로의 법 제정의 변화를 준비하는 많은 집단의 최근 활동들을 간과하고 있다. 근무시간 제한이나 무게 제한과 같은 여성에게만 적용되는 국가노동법은 남성에게 적용되도록 수정되지 않는다면 무효가 될 것이다. 1970년대 초 대부분의 주들은 영향을 받은 법안들이 있었다. 그러나 1964년 민권법안의 제7장의 결과로서 변화가 너무나 빨리 이루어져서 그때까지 평등권에 대한 수정안이 효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 같았다. 즉, 어떠한 주법의 논쟁도 남아있을 것 같지 않았다. 여하튼, 몇 년간 노동법의 여성들의 유용성에 대해 논쟁이 벌어졌다. 시간 외 근무를 원하거나 필요로 하는 여성과 더 보수가 좋은 직업을 원하거나 필요로 하는 여성들을 이것이 공경에 처하게 할 것이라는 것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었고 구식정책으로 얼마나 많은 여성들이 이익을 얻게 될지에 관한 설득력 있는 증거도 없었다. 1966년 델라웨어에서 시간제가 폐지된 이후 착수했을 어떤 정부 기관에도 여성의 불평은 들려오지 않았다. 배심원 제도에서 여성이 동등하게 법적 책임을 지도록 하지 않는 배심원 복무법은 수정되어졌다. 의무 병역제도 여성을 포함해야 하지만 남성만큼 적합하지 않는 군 복무에는 요구되지 않을 것이다. 병역은 특히 한정된 교육과 훈련을 받은 젊은이들에게 큰 책임이 따르는 반면 이득은 없다.
1966년 10월 이래로 정상적인 정신적, 신체적 요구 조건에 맞지 않았던 24만 6천 명의 젊은이들이 훈련받고 신체적 문제를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되었다. 이런 기회는 그들의 여성 형제들에게는 열려있지 않았다. 오직 고등학교 과정을 수료하고 교육평가의 높은 기준에 맞는 소녀들만이 지원할 수 있다. 이 조항의 승인은 높은 수준의 여성들의 지원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다. 생존자 원호는 여성 노동자의 남편들에게도 남성 노동자의 부인들의 기초와 동일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사회보장법과 행정서비스와 병역은퇴법은 대립한다. 공립학교와 대학들은 일정 성별만 한정할 수 없으며 남성과 여성에게 다른 입학 기준을 적용할 수 없을 것이다. 남성보다 여성에게 더 긴 복무 판결을 내리는 법안은 무효화될 것이며 사회복귀와 직업훈련의 동등한 기회는 공공교정기관에서 제공될 것이다. 성별을 바탕으로 한 다양한 성년 연령은 조화가 되어야 한다. 연방정부와 다른 정부 단체들은 공립학교의 교사와 주립대학, 단과 대학의 교수진 채용의 모든 측면에서 비차별적인 관행, 차별 없는 실제적 적용을 따를 의무가 있다. 평등권 조항의 경제적 영향은 어떠할 것인가? 직접적인 경제 영향은 작을 것이다. 여성에게 적용되는 노동법이 계속 존재한다면 그들의 수정 혹은 폐지는 여성에게 더 나은 보수의 재조직의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일반 직업과 대학원에 대한 폭넓은 기회는 또한 여성에게 더 나은 직업의 기회를 열어줄 것이다. 간접적인 영향은 더욱 커질 것이다. 공청회와 연방정부와 입법부의 토론을 통한 여성의 법, 경제적, 사회적 차별에 집중된 대중의 관심은 부모, 교육자, 고용주들의 태도의 변화를 초래하여 장기적 측면에서 큰 경제적 변화를 초래할 것이다. 성편견은 장단점이 있다. 남성들은 선택복무법안의 요구, 소수에 대해 강화된 법적 후견, 이혼수당에 의해 억압받는다. 각 성별은 이 국가를 위해 봉사하거나 지킬 필요가 있을 때 법적 책임이 있다고 나는 믿는다. 각자 아이를 부양할 책임이 있다. 여성 노동자들을 보호하는 법안 폐지에 대해 제기된 반대가 있다. 누구도 착취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성별이 무슨 관계가 있는가? 여성에게 해로운 노동 조건과 시간은 남성에게도 해롭고, 여성에게 부당한 임금은 남성에게도 부당하다. 성별을 기초로 한 고용 제한은 비이성적이며, 그 증거로 주마다 일관성이 없음을 들 수 있다. 여성과 남성의 신체적 특성은 일정하지 않지만 많은 공통 부분을 가진다. 내 생각에, 건강한 여성은 나약한 남성보다 신체 노동에 적합하다는 것은 명백하다. 직업 선택은 개인 역량에 의해 결정되어야 하며, 동등한 노동에 대한 보상은 동일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사람들 사이의 인위적인 구별은 그 법에서 완전히 사라져야 한다. 성별에 따른 법률적 차별은 대부분의 모든 예에서 우리 사회가 가진 구식의 견해에서 만들어진 것이고 심리학과 생리학에 대한 과학 이전의 믿음에 따른 것이다. 기회균등법의 시행에 책임이 있는 연방기구와 단체들은 수정헌법의 권위가 필요하다. 1964년 민권법안과 1963년 평등급료법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그들은 범위가 한정되어 있다. 예를 들어, 하나는 교사들을, 다른 하나는 행정직이나 전문직업 여성들을 제외했다. 평등고용기회위원회는 재판부의 조사, 조정, 권고에 국한된 영향력으로 인해 적절한 기구라고 증명되지 않았다. 성차별 관련 소송에서는 절반 이상 패배했다. 법무부조차도 영향력이 작았다. 법무부는 성별에 근거한 차별 관련 소송에 단 한 건 개입했고, 절차상의 단계였다. 성적 차별과 인종차별을 동시에 주장한 두 번째 소송에서는 인종차별 처벌이 더욱 엄중했다. 성별에 근거한 차별의 증거는 여기에서 언급되어질 수 없다. 여전히 의심스러운 어떤 사람에 대한 노동부의 고용과 급료에 대한 것이다. 이것의 제거는 주법과 연방정부 법안에 많은 변화를 수반할 것이며, 제한된 수정안의 권위나 힘이 없다면 194년이 더 걸릴 수도 있다. 우리는 계속해서 미루고 있을 수만은 없다. 이제는 분명히 우리의 헌법 제정자들이 공헌한 기회의 균등을 완전히 표출하기 위해 모두를 공식적으로 표명해야 할 때이다. 그들은 공헌은 했지만 그들의 아들들을 위해 노력할 때 그들의 딸들은 보장해주지 않았다. 그들이 작성한 헌법은 백인, 남성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고안되었다. 흑인 헌법 제정의 아버지가 없는 것처럼 헌법 제정의 어머니도 없다. 양측 모두에게 안 된 일이다.
그들이 미완성으로 남겨둔 업적을 완성하기에 너무 늦지 않았다. 오늘, 여기서, 우리는 시작해야 한다. 끝으로, 한 가지를 강조하고 싶다. 사회적, 심리적 영향은 법적 경제적 결과보다 중요한 것이다. 레오 카노와이츠가 다음과 같이 지적했던 것처럼 성별을 그 자체로 대하는 법률의 원칙은 필연적으로 의회 회의장과 법정의 한계를 넘어선 남녀관계의 사회, 심리, 경제적 측면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사회 조직에게 가장 존경받는 동시에 두려움받는 조직화된 법률 체계가 엉뚱하고 인위적으로 형성된 구분을 근거로 여성과 남성 간의 대우나 언행에서 계속 예민하게 구별하는 한, 남성과 여성이 서로를 같은 인간으로 여기고 2차적으로는 다른 성별의 대표자로서 여길 가능성은 희미해져갈 것이다. 남성과 여성이 법과 더불어 사회기관에 의해 키워진 성편견에 의해 서로의 필수적인 인간성을 인식하지 못하게 되면 사회는 그렇지 않을 경우보다 전체적으로 적게 남을 것이다. 유닛 12. 더 페릴즈 오브 인디퍼런스. 바이 엘리 위젤 54년 전 그날, 괴테가 사랑한 바이마르에서 그리 멀지 않은 부겐발트라는 영원한 오명이 남은 곳, 카파디아 산속의 작은 마을에서 한 어린 유대인 소년이 깨어났습니다. 그는 마침내 자유로워졌지만 그의 가슴 속에 즐거움은 없었습니다. 그는 다시는 그런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미국 군인들에 의해 해방된 하루 전, 그는 그들이 본 것에 대한 분노를 기억합니다. 그리고 비록 그는 늙어갈지라도 항상 그 분노와 연민에 감사할 것입니다. 그들의 언어를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들의 눈빛은 그가 알아야 했던 것을 말해주었습니다. 그들도 역시 기억하고 증인이 될 거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리고 현재, 저는 저를 자유롭게 한 미군 총사령관이자 수만 명의 총사령관인 대통령각하 앞에 서 있습니다. 저는 미국인에 대한 깊고 변치 않는 감사한 마음에 차 있습니다. 감사는 제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단어입니다. 감사는 인간이 가진 인류애를 지칭하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세상의 모든 어린이들과 노숙자들, 부정의 피해자들과 운명과 사회의 희생자들에게 말씀하시고 행동하신 모든 것에 대해 클린턴 부인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곳의 모든 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새로운 한 세기, 새 천년의 문턱에 서 있습니다. 이러한 사라지는 한 세기의 유산은 무엇이겠습니까? 새 천년에는 어떻게 기억되겠습니까? 도덕과 형이상학적 용어로 신랄하게 심판받을 것입니다. 두 번의 세계대전, 셀 수 없는 내전, 무의미한 일련의 암살 사건들, 세계 각지의 대학살, 강제노동 수용소의 무자비와 히로시마의 비극 등 이러한 실패들은 인간성의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다른 한편에 아우슈비츠와 트레블링카가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폭력과 무관심입니다. 무관심이란 무엇입니까? 어원학적으로 보면 이 단어는 다름이 없다 는 의미입니다. 빛과 어둠, 황혼과 여명, 범죄와 처벌, 잔인함과 연민, 선과 악의 경계가 흐릿해지는 낯설며 비정상적인 상태입니다. 그 과정과 필연적 결과는 무엇입니까? 철학입니까? 생각할 수 있는 무관심의 철학이 있습니까? 무관심을 미덕으로 볼 수 있습니까? 우리를 둘러싼 세계가 비참한 격동을 경험하고 있을 때 단순히 자신의 건강을 위해, 평범하게 살기 위해, 좋은 음식과 와인을 즐기기 위해 때때로 무관심해지는 것이 필요합니까? 물론, 무관심은 구미가 당기는, 그보다 좀 더 유혹적인 것입니다. 희생자들에게서 눈길을 돌리는 것은 더욱 쉽습니다. 우리의 업적과 꿈과 희망에 대한 무례한 방해물들을 피하는 것은 너무나 쉽습니다. 결국 타인의 고통과 절망에 관여하는 것은 어색하며 골치 아픈 일인 것입니다. 그러나 무관심한 사람에게 그나 그녀의 이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그들의 삶은 무의미합니다. 그들의 숨겨진 혹은 드러나는 고통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무관심은 타인을 추상적 개념으로 축소시킵니다. 아우슈비츠의 검은 문 뒤, 그곳에서 모든 수용자들에게 가장 비극적인 것은 그들의 말에 따르면 회교도 이었습니다. 찢어진 모포를 두르고 자신이 누구이며 어디에 있는지 주변에 이방인인 채로 공허하게 허공을 응시하며 앉거나 누워있곤 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고통이나 허기, 갈증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느끼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죽었고 그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전통에 뿌리 박힌 우리들 중 몇몇은 인간에 의해 버림받는 것이 끝이 아니라고 느꼈습니다. 우리는 신에게 처벌받는 것보다 그에게서 버림받는 것이 더 끔찍하다고 여겼습니다. 공평하지 않은 신이 무관심한 것보다 낫습니다.
우리에게는 신이 분노의 희생자가 되는 것보다 그에게 무시당하는 것이 훨씬 가혹한 처벌입니다. 인간은 신에게서 떨어져서 살 수는 있지만 그의 밖에서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신은 우리가 어디에 있든 존재합니다. 고통 속에도 존재할까요? 심지어 고통 속에서도 존재합니다. 이런 식으로 고통에 무관심해지는 것은 인간을 비인간적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결국 무관심은 분노나 증오보다 훨씬 위험합니다. 분노는 때때로 창조적일 수 있습니다. 어떤 이는 훌륭한 신화교양곡을 썼습니다. 어떤 이는 목격한 부정에 분노하여 인류를 위해 특별한 일을 합니다. 그러나 무관심은 절대로 창조적일 수 없습니다. 심지어 증오조차도 반응을 이끌어냅니다. 당신은 싸울 수도 있고, 비난할 수도 있고, 무력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무관심은 아무런 반응도 이끌어내지 않습니다. 무관심은 반응이 아닙니다. 무관심은 시작이 아니라 끝입니다. 침략자에게 이익을 주며 잊혀졌다고 느끼고 고통이 배가 되는 희생자들에게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무관심은 항상 적군의 편입니다. 자신의 공경에 반응하지 않고 약간의 희망을 주어 고독을 덜지 않는 옥중의 정치범, 굶주린 어린이, 집을 잃은 난민들은 인간의 기억에서 그들을 추방시킵니다. 그리고 그들의 인간성을 부정하면서 자기 자신을 배반합니다. 그러면 무관심은 죄일 뿐 아니라 처벌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저물어가는 세기가 겪은 선과 악의 광범위한 경험에서 가장 중요한 교훈입니다. 제가 나온 그 장소에서 사회는 세 가지의 단순한 범주로 구성되었습니다. 살인자, 희생자, 방관자. 클린턴 여사께서 우리는 현재 그 사건과 시기를 기리며 추도의 나날 속에 있다고 말씀하신 것에 대해 감사하고 있습니다만, 가장 어두운 시기에 개토와 죽음의 수용소에서의 그때는 저희가 버려지고 잊혔다고 느꼈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러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비참한 위안은 아우슈비츠와 트레블링카는 철저히 비밀이 지켜지고 있으며 자유세계의 지도자들은 그 검은 문과 가시철사 뒤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지 못하고 히틀러의 군대와 그 협력자들이 연합군에 대항하는 전쟁의 일환으로서 유대인에 대한 전쟁을 일으켰다는 것을 알지 못한다고 믿는 것뿐이었습니다. 만일 그들이 알았다면 당연히 그러한 지도자들은 개입하기 위해 백방으로 노력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폭행에 대한 분개와 확신을 가지고 소리내어 말했을 것이다. 비케나우로 향하는 철도를 단지 그 철로만이라도 단 한 번이라도 공습했을 것이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국방부에서 알고 있었으며 국무부에서도 알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당시 백악관의 저명한 주인, 위대한 지도자인 프랭클린 델라노 루즈벨트 대통령은 1945년 4월 12일에 서거하시고 올해가 정확히 54주기가 되는 해이므로 말씀드리기 괴롭고 고통스럽습니다. 저와 우리들은 그분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위대한 지도자였다는 것에는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는 파시즘과 독재와 히틀러와 싸우기 위해 미국 국민들과 세계를 전쟁터로 동원하여 수백 수천의 용감한 군인들을 미국으로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많은 젊은이들이 전사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말해야 할 것은 유대인의 역사에서 그의 인상에는 흠이 있습니다. 세인트 루이스에서의 울적한 이야기가 그 적절한 예입니다. 60년 전 거의 1000명 정도의 유대인을 태운 여객선이 나치 독일로 되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은 수많은 유대인 상점이 파괴되고 유대교 회당이 불타고 수천 명의 사람들이 강제 수용소에 수용된 크리스탈라트 유리의 밤 이후에 벌어졌습니다. 그 선박은 이미 미국 연안에 있었지만 되돌려 보내졌습니다.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루즈벨트 대통령은 인정 있는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이해했습니다. 왜 그들의 상륙을 허가하지 않았을까요? 고작 1000명인데요. 위대한 나라, 민주주의의 근대 역사상 모든 신생국 중 가장 관대한 미국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것입니까? 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어째서 가장 중요한 때 희생자들의 고통에 무관심했습니까? 그러나 그때 우리의 비극을 알아차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정의로운 이방인이라고 부르는 기독교인들의 자신을 돌보지 않는 용감한 행동은 그들 신앙의 명예를 지켰습니다. 왜 그토록 소수였습니까? 전쟁 중의 희생자를 구하려는 것보다 전쟁 후에 SS 요원, 나치 친위대를 살리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했던 것은 어째서입니까? 왜 미국의 거대 기업들은 1942년까지 히틀러 치하의 독일과 사업을 계속했습니까?
그것은 미국 공급원으로부터 원유를 획득하지 못했으면 독일 연방군의 프랑스 침입은 실행할 수 없었다는 것을 제시하며 입증되었습니다. 그들의 무관심을 누가 설명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친애하는 여러분, 이런 끔찍한 시기에도 좋은 일들이 생겼습니다. 나치즘의 몰락, 공산주의의 붕괴, 조상의 토양에 기초한 이스라엘의 재건, 인종차별 정책의 소멸, 이집트와 이스라엘의 평화조약, 아일랜드의 평화협정 등입니다. 그리고 대통령께서 주선하신 바로 이 장소에서의 라빈과 아라파트의 극적인 만남을 기억합시다. 저는 이곳에 있었으며 절대로 그 일을 잊지 못할 것입니다. 물론 코소보 개입과 희생자, 난민들을 보호하겠다는 미국과 북대서양 조약기구의 공동결정은 인간성에 어긋난 범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세계가 침묵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번에는 대응할 것입니다. 저희는 개입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과거로부터 배웠다는 것을 의미합니까? 사회가 변화했다는 것을 의미합니까? 인간이 덜 무관심해지고 좀 더 인간적으로 변했습니까? 우리는 진정으로 경험을 통해 배운 것입니까? 인종 청소의 희생자들이 겪는 공경과 도처의 부정에 대해서도 덜 무감각합니까? 대통령께서 이끄시는 오늘날 정당화된 코소보 게임은 어린아이와 그들의 부모들의 국외 추방과 탄압은 다시는 세계 어디에서도 허락되지 않을 거라는 지속적인 경고입니까?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 다른 독재자들을 단념시킵니까? 아이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들은 TV나 신문에서 그들을 보며 마음 아파합니다. 그들의 운명은 필연적으로 가장 비극적입니다. 어른들이 전쟁을 벌이면 아이들이 죽어갑니다. 우리는 그들의 얼굴을, 눈을 봅니다. 그들의 애원을 듣고 있습니까? 그들의 고통, 괴로움을 느끼고 있습니까? 매 순간 아이들은 질병, 폭력, 기아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몇몇 아이들은, 아주 많은 아이들은 구해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저는 카파디안 산맥의 작은 유대인 소년을 생각합니다. 그는 탐구와 투쟁의 긴 세월을 보낸 노인과 함께합니다. 그는 긴 여정과 고통의 나날을 노인과 함께했습니다. 그리고 함께 깊은 두려움과 큰 희망이 이끄는 희망을 안고 새 천년으로 향합니다. 유닛 13. 더 그레이트 소사이어티 바이 린든 베인즈 존슨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이 매우 기쁩니다. 이 대학은 1870년 이래로 남녀공학이었지만 저는 여러분들의 성과가 디토로이트의 고등학생 소녀가 말한, 그리고 제가 인용하는 것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고 믿습니다. 대학은 선택하는데 가장 먼저 결정해야 하는 것은 원하는 곳이 남녀공학이냐 아니냐이다. 아마 다른 시간대일지라도 미시간에서는 공학과 공학이 아닌 학교를 둘 다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제 친구에게 자식의 교육이 진정한 가치가 있다고 말하는 아버지를 가진 미시간 학생을 만날까봐 불안합니다. 그것이 그의 어머니의 자랑을 멈추게 했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나라의 미래에 대해 말하고자 혼란한 수도에서 고요한 여러분의 캠퍼스로 찾아왔습니다. 우리의 국가에서의 삶을 보호하고 국민들의 자유를 보존하는 목적은 국민들의 행복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추구의 성공은 국가로서의 성공에 대한 시험입니다. 한 세기 동안 우리는 정착하여 유럽 대륙을 진압하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반세기 동안 저희는 무한한 발명과 지칠 줄 모르는 산업이 모든 국민의 수많은 주문을 창출하도록 청했습니다. 다른 반세기의 도전은 국민 생활의 격을 높이고 풍요롭게 하기 위해서 불을 이용할 지식을 지녔든 아니든 미국 문명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상상력과 솔선수범과 분노는 진행이 우리의 요구에 의해 이루어지는 사회, 혹은 오랜 가치들과 새로운 시각이 억제되지 않은 성장하에 매장되는 사회의 건설 여부를 결정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시대에 저희는 부유하며 강력한 사회로 나아갈 기회뿐 아니라 위대한 사회로 날아오를 기회도 가지고 있습니다. 위대한 사회는 풍요와 자유에 기초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 시대에서 범해진 가난과 인종 불평등의 종식이 요구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지 시작일 뿐입니다. 위대한 사회는 모든 아이들이 그의 정신을 풍요롭게 하며 재능을 확장시킬 수 있는 지식을 찾을 수 있는 곳입니다. 여가는 지루함과 불안함의 끔찍한 원인이 아니라 만들고 반영하는 환영받은 기회의 장소입니다. 어지고 표현의 기회인 곳입니다. 도시가 단순히 신체의 필요나 상업적 수요뿐 아니라 아름다움에 대한 욕구와 공동체에 대한 갈망 또한 제공하는 곳입니다. 자연과의 접촉을 재개할 수 있는 곳입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한 창조와 인종에 대한 이해를 더해주기 위한 창조를 존경하는 곳입니다.
사람들이 상품의 양보다 목표의 질에 더 관심 있는 곳입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위대한 사회는 피난처나 안식처, 마지막 목표나 끝난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를 삶의 의미가 노동의 놀라운 생산품과 연결시키는 운명으로 손짓하는 끊임없이 재개되는 도전입니다. 따라서 저는 오늘 여러분께 위대한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 시작할 3가지 장소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의 도시, 시골, 그리고 우리의 교실입니다. 여러분 중 많은 분들은 지금으로부터 50년 후 4억 명의 미국인 중 5분의 4가 도회지에 있는 그 날을 보실 것입니다. 남은 시간 동안 도회지의 인구는 배가 될 것이며 시유지도 2배가 되어 우리는 이 나라가 처음 세워진 이래 세워진 모든 집과 도로와 시설들과 동등한 양을 건설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음 40년 내에 우리는 미국 도회지 전체를 재건설할 것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은 살기 위해 도시에 모이지만 안락한 생활을 살기 위해 함께 남는다. 오늘날 미국의 도시에서는 안락한 생활을 사는 것이 점점 더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많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중심지의 쇠퇴와 교외의 훼손 문제가 있고 사람들을 위한 충분한 주거지나 교통을 위한 충분한 수송체계도 없습니다. 평야는 사라지고 역사적 건물들은 훼손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나쁜 것은 이러한 귀중하고 전통적인 이웃 공동체와 자연과의 교감의 가치가 무너져가는 것입니다. 이런 가치들의 상실은 외로움과 지루함, 무관심을 낳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는 도시가 위대해질 때까지는 위대해지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오늘날 상상력과 혁신의 경계는 그러한 도시들의 내부에 있으며 경계를 뛰어넘지 않습니다. 새로운 실험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미국의 도시를 미래 세대들이 단지 살아가는 것만이 아닌 좋은 삶을 살아갈 장소로 만들어가는 것은 여러분 세대의 과제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밤 이곳에서 보낸다면 미시간 대학의 학생 여러분이 안락한 삶을 살기 위해 진심으로 최선을 다하는 것을 보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곳은 평화봉사단이 시작된 곳입니다. 그것은 당신들 모두가 이 나라에 있는 동안 사람들의 수준으로 살기 위해 얼마나 노력하는지를 보도록 고무시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위대한 사회 건설을 시작해야 할 2번째 장소는 시골입니다. 우리는 항상 미국이 강대하고 자유롭기 때문만이 아니라 그 아름다움에도 자부심을 가져왔습니다. 오늘날 이 아름다움은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 우리가 먹는 음식, 우리가 숨을 쉬는 바로 그 공기가 오염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공원은 붐비고 해안에는 퇴적이 과도합니다. 녹지와 밀림은 사라지고 있습니다. 몇 년 전 우리는 추악한 미국인을 크게 염려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추악한 미국인을 방지하기 위해 행동을 취해야 합니다. 싸움에서 지게 되면 우리 자연의 아름다움이 훼손되면 다시는 되찾을 수 없습니다. 인간이 자연의 아름다움이나 경이로움과 함께할 수 없게 된다면 그의 영혼은 시들어 삶의 활력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위대한 사회를 건설할 3번째 장소는 이 나라의 교실입니다. 그곳에서 여러분의 자녀들의 삶이 형성될 것입니다. 모든 젊은 영혼들이 사상과 상상의 가장 먼 거리에 살필 수 있도록 자유로워지기 전까지 우리 사회는 위대해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아직도 목표와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오늘날 미시간 전체 인구보다 많은 800만의 성인들이 5년의 학교 생활을 마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2천만에 육박하는 사람들은 8년을, 미국 인구의 4분의 1 이상인 5,400만 이상은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못했습니다. 매년 100명 이상의 검증된 능력을 가진 고등학교 졸업생들이 수업료를 내지 못해 대학에 입학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만일 우리가 오늘날의 어린이들을 가르치지 못한다면 초등학교 입학이 1960년대보다 500만이 늘어날 1970년대에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고등학교 입학은 500만으로 늘어나고 대학교 입학은 300만 이상으로 늘어날 것입니다. 많은 곳에서 교실들은 붐비며 교육과정은 구식입니다. 우수한 교사들 대부분은 제대로 보수를 받지 못하고 보수를 받는 많은 교사들은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아이들에게 앉을 장소와 가르침을 받을 교사를 주어야 합니다. 가난은 배움의 장벽이 되어서는 안 되며 배움은 가난의 탈출구를 제공해야 합니다. 그러나 많은 교실과 많은 교사들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크기가 성장할수록 우수성도 성장할 만한 교육 체계를 찾아야 합니다. 이 말은 교사들을 위한 더 나은 교육을 의미합니다. 노동의 시간뿐 아니라 여가 시간도 즐길 수 있는 젊음을 준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학습에 대한 사랑과 창작 능력을 자극할 새로운 방법을 가르치는 기술을 탐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들은 위대한 사회의 중심 쟁점 3가지입니다. 우리 정부도 이러한 문제와 직접적인 많은 프로그램들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문제들에 대한 완전한 답변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만은 약속드리겠습니다. 미국을 위해서 최고의 사상과 전 세계의 폭넓은 지식을 모아드릴 것입니다. 저는 도시와 자연의 아름다움, 교육의 질과 다른 새로운 도전들에 대한 일련의 백악관 회의와 모임을 준비하기 위하여 실무팀을 수립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임과 명안들과 연구를 통해서 우리는 위대한 사회로의 길을 닫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들의 해결책은 워싱턴의 거대한 프로그램에 의존하거나 오로지 지방정부의 자원에 의지할 수 없습니다. 이 문제들은 저희에게 새로운 의미의 협동과 수도권 지역과 지방지역 사회 지도자들 간의 창의적인 연방제도를 만들어내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드로 윌슨은 언젠가 이런 말을 적었습니다. 대학에서 보내진 모든 이는 자신의 삶의 일부일 뿐 아니라 그의 국가의 일원이어야 한다. 여러분의 일생 동안 이미 자유분방한 강력한 힘이 우리를 경험의 영역을 넘어 상상의 한계를 넘어선 삶의 방식으로 이끌 것입니다. 좋든 싫든 여러분의 세대는 역사에 의해 이러한 문제들을 다루고 미국을 새로운 시대로 이끌어 나가도록 지명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시대의 누구에게도 주어진 적이 없는 기회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국가에서의 삶에서 도덕의 필요성과 영혼의 욕구를 깨달을 수 있는 사회를 건설하는 일을 도울 수 있습니다. 자, 종교나 인종, 피부색에 관계없이 신이 명령하고 법이 요구하듯이 모든 국민에게 온전한 평등을 주기 위한 투쟁에 참가하시겠습니까? 모든 시민들에게 참담한 가난의 무게로부터의 탈출구를 제공하기 위한 투쟁에 참가하시겠습니까? 모든 나라들이 지속되는 평화 속에서 언젠가 죽을 적이 아니라 이웃으로서 살 수 있도록 투쟁에 함께하시겠습니까? 물질적 진보는 정신과 영혼의 풍족한 삶을 창출하기 위한 토대에 불과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위대한 사회를 세우기 위한 투쟁에 함께하시겠습니까? 이런 투쟁에서 이길 수 없다고 우리는 삭막한 풍족함에 처해 있다고 말하는 소심한 마음들, 겁장이 있습니다.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원하는 문명을 형성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여러분의 의지와 노력과 마음이 필요합니다. 이 땅에 오는 이들은 단순히 새로운 나라 이상을 세우려고 시도합니다. 그들은 새로운 세계를 구합니다. 따라서 저는 오늘 여러분이 그들의 비전을 우리의 현실로 바꿀 수 있다고 말씀드리기 위해 이곳 여러분의 캠퍼스에 왔습니다. 그러므로 미래의 이들이 돌아보며 이렇게 말할 수 있도록 지금 이 순간부터 우리의 과제를 착수하도록 합시다. 길고 고단한 여정 후에 인간은 그의 재능의 공적을 삶의 풍족함으로 바꾸었다고. 유닛 14, 페이스, 트루스 앤드 톨러런스 인 아메리카, 바이 에드워드 M. 케네디, 미국의 믿음, 진실 그리고 관용. 저는 미국에서의 신념과 나라, 관용과 진실에 대한 나의 믿음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는 의견 차이로 시작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도 의견 차이는 남아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밤과 몇 달 몇 해가 지난 후에 우리가 다를 수 있는 다른 사람들의 권리를 언제나 존중하고 우리 자신의 불완전함에 대한 견해를 잃지 않으며 균형 감각과 유머 감각으로 우리 자신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국 신약 성서에서 사도들조차도 그들 자신의 눈에 있는 들보를 먼저 보고 난 후 그들 이웃의 눈에 있는 티끌을 보라고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저는 그 조언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저는 미국인이며 가톨릭 신자입니다. 저는 저의 국가를 사랑하고 저의 신앙을 소중히 여깁니다. 그러나 저는 저의 애국심이나 정책에 대한 나의 생각이 언제나 옳다거나 종교에 대한 나의 확신이 이러한 다원적 사회에서 다른 어떤 신앙보다 훨씬 존중받을 값어치가 있다고 여기지는 않습니다. 저는 분명히 진실로서 어떤 것이 있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만 우리 중 누가 그것의 독차지를 주장하겠습니까? 그것에 대한 독점을 주장하겠습니까? 그것을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그들의 말은 그들의 옹졸함을 증명합니다. 예를 들어 도덕적 다수파가 여러 종파들의 이론들과 함께 일해왔기 때문에 원리주의자들은 세계교회를 재촉하고 로마 가톨릭과 모르몬교, 다른 종교들을 얼검했다. 며 포렐 박사를 맹렬히 비난해왔습니다. 저는 포렐 박사가 그것을 죄악으로 여기지 않음에 안도하고 있으며 이 문제에 대해 그 자신은 편협한 편견의 표적이 되고 있습니다. 공공정책에 동의하면
그들이 다른 방식으로 예배를 한다고 할지라도 함께 일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진실로 우리는 미국인으로서 얽매여 있으며 이 굴레는 개인의 자유와 상호 존중이라는 행복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말하면 우리는 종교가 정부에 영향을 미치는 방식과 그 여부라는 더욱 깊으며 긴급한 질문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입니다. 한 세대 전 어떤 대선 주자는 공적 생활에 있어 과도한 종교적 영향으로부터 자유로움을 증명해야 했으며 부분적으로는 복음주의 개신교도의 강요 탓도 있었습니다. 존 케네디는 그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어떠한 종교적 연합도 없는 미국을 믿고 있습니다. 고작 20년 후에 또 다른 대선 후보가 종교연합으로 복음주의 집회에 호소하고 있었습니다. 로널드 레이건은 댈러스에서 열린 원탁회의에서 15,000명의 복음주의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저를 지지할 수 없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저는 여러분들께서 제가 여러분과 여러분들이 하시는 것을 지지한다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많은 미국인들에게 이 서약은 교회와 정부의 분리에 있어서 위험한 붕괴의 신호이자 상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자체로 중요한 이 원칙은 단순하고 융통성 없는 명령이 아닙니다. 교회와 정부의 분리는 도의와 정치 권력 간의 완전한 분리를 의미할 수는 없습니다. 오늘날의 과제는 원칙의 근원을 기억하고 그 목적을 정의하기 위고 현재의 정치에 좀 더 나은 적용을 하는 것입니다. 이 나라의 설립자들은 특별한 종교적인 견해들의 대리인과 반대자 모두로서 국가와 길고 괴로운 경험을 겪었습니다. 식민지였던 메리랜드에서 가톨릭 교도는 토지세를 2배로 지불했으며 펜실베이니아에서는 유대인에 대한 나치의 불길한 법안에 원형이 된 공정명단에 이름을 올려야 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13개의 모든 식민지에서 차례로 차별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매사추세츠 주에서는 시민정부가 10계명을 강화할 권리가 없다고 주장했다는 이유로 라저 윌리엄즈와 그의 신도들을 추방했습니다. 버지니아 주에서는 침례교도 선생을 괴롭혔으며 법안에 가톨릭교의 추종자들, 은 누구도 재직할 수 없다고 기재하는 동시에 공무원이 되기 위한 종교적 시험을 확립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혁명 중에 가톨릭 교도들, 유대인들과 비국 교도들은 존 윈스로피의 언덕 위의 도시, 미국 연방을 위하여 용감히 싸웠고 사회운동단체를 조직했습니다. 소송을 위해 모였습니다. 이후에 헌법이 비준되고 수정되자 헌법을 계획하는 사람들은 권리장전에 가장 처음에 모든 종교에게 어느 종교로부터의 자유를 주었습니다. 실로 헌법 고안자들은 매우 여러 가지의 신앙을 가진다고 공언했다. 워싱턴은 영국 성공회를, 제퍼슨은 자연신교를, 아담즈는 칼뱅파를 믿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전에는 신교의 자유에 반대했을지라도 존 아담즈는 이후에 가톨릭 교회를 설립하는데 공헌을 했으며 조지 워싱턴도 그러했습니다. 토마스 제퍼슨은 그의 가장 자랑스러운 업적은 대통령직을 한 것이나 미국 독립선언서를 작성한 것이 아니라 신앙의 자유에 대한 버지니아 법령의 초안을 작성한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초기 미국인들의 비전과 수정헌법 1조를 매우 명확히 진술했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준 신은 그와 동시에 자유 또한 부여했다. 교회와 정부의 분리는 때때로 신앙을 가진 사람들에게 실망시키는 일일 수 있습니다. 그들은 다른 이들에게 받아들이도록 설득할 수 없는 가치를 강요하기 위해 정부를 오용하는 유혹에 빠질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유혹에 굴복하면 모두의 자유가 위험에 처하는 파멸에 이르는 길, 미끄러운 비탈길로 발을 내딛게 됩니다. 검열을 선호하는 이들은 처음으로 불태워졌던 책이 최초의 영어 번역본 성경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1953년에 경고하기를 서적을 태우는 이들에 가담하지 마십시오. 생각을 말하고 그것들을 기록하고 다른 이들이 이용할 수 있게 할 권리는 문제시되지 않는다. 그렇지 않다면 미국이 아닙니다. 그리고 만일 그 권리가 부정된다면 미래의 어느 날에는 그 횃불이 다른 어떤 책이나 신념을 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날의 도덕적 다수는 내일에 박해받는 소수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않도록 합시다. 지금은 설립자들이 처음 인지한 때만큼이나 위험하다. 1789년에 그들은 수많은 교파 간의 교파 싸움을 우려했습니다. 오늘날에는 수백의, 아마 수천의 신앙과 어떤 종교에도 속하지 않은 수백만의 미국인들이 있습니다. 다원주의는 분명히 모두가 옳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으며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믿고, 생각하고, 읽고, 행하기에 어떤 것이 옳지 않은지 정할 수 없으며 정하지도 않을 영역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선두적인 헌법학자 중 한 명인 레리 트라이브 교수는 이렇게 저술했습니다.
반신정주의 국가의 법은 종교의 진실을 평가할 수도 없고 정부가 그것을 강요할 수도 없다. 진정한 의반은 정부가 국민들에게 삶의 개인적 부분을 특별하게 살아가는 방법을 말해주기를 원하게 될 때 일어납니다. 금주법의 실패는 다수나 상당수의 소수가 반대할 경우에 이러한 시도의 무용성을 증명합니다. 어떤 질문들은 본래부터 개인적인 것들이거나 사람들은 그들이 어디에 있느냐에 대해 급격히 나누어질지도 모릅니다. 금주법이나 낙태와 같은 경우에 종교의 적절한 역할은 정부의 강압적인 권력이 아니라 개인의 양심에 호소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사실상 본래 대중적인 의문이 있습니다. 우리는 한 국민으로서 종교와 종교적 가치가 우리의 보편적인 양심에 대해 이야기해야 하는지 함께 결정해야 합니다. 핵전쟁 문제는 주목할 만한 예입니다. 이것은 도덕적 문제이며 개인이 아니라 정부에 의해 결정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신념의 도덕적 가치에 대해 영향을 주기 위해서는 신도들이 공공정책에 대해 직접적으로 이야기해야 합니다. 가톨릭의 주교들과 빌리 그라엄 목사는 핵무기 동결을 옹호할 모든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포렐 박사에게는 그에 맞설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한 신앙의 의무가 단순한 정치적 이점을 위한 기회로 전락하지 않기 위해서는 지도력의 행사에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의문이 충분히 대중적인 동시에 진실로 도덕적인 것일 때에 아무런 태도를 취하지 않는 것은 오래된 전통입니다. 1800년대의 이 위대한 전도사들은 폐지운동의 선두에 서 있었습니다. 우리 시대에는 레버앤드 윌리엄 슬로에인 코피는 베트남 전쟁의 도덕성에 도전을 했습니다. 교황 요한 23세는 성서의 사회 정의에 대한 요구를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현세기의 위대한 선도자였던 마틴 루터 킹 Jr. 박사는 우리의 국가와 양심에게 인종차별의 사악함을 일깨웠습니다. 그들의 말은 우리 세상을 축복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그들이 침묵하기를 누가 바라겠습니까? 누가 동유럽의 탄압과 중앙아메리카의 폭력과 토지가 없는 이들과 굶주린 이들, 어두운 이 시대의 정치 감옥에서 고문당하는 이들의 긴급한 필요에 대항하여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가 목소리를 죽이고 있도록 명령하겠습니까? 케네디 대통령은 그 뜻을 강요하려 하는 종교단체는 없다. 라고 말했고, 또한 공개 토론회에서 도덕적인 문제를 다루면 종교 지도자들이 자신들의 관점을 진술하고 의무를 다하기를 주장했습니다. 강요된 의지와 필수적인 증언 간의 경계선을 그으면서 우리는 교회와 국가의 분리 상태를 유지하고 그와 동시에 신이 도시에서는 시민의 의무를 이야기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구분선을 그리고 차이점을 정의하는 4가지의 시험이 있습니다. 첫째는 종교 그 자체의 고결함을 존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양심적인 사람은 주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방식에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의 역사상 종교는 가난한 이를 위해 노동조합과 공공지출을 비난하기 위해서 편견의 스인을 노예제도까지도 잘못 불러일으켰습니다. 저는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들과 함께하리라 라는 예견이 10계명의 하나가 아니라 비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신은 교육부에서 어떤 입장도 취하지 않고 있으며 헌법에 균형 잡힌 예산 조항은 경제 분석의 문제이지 천국에 호소하지 않는다는 것을 주장합니다. 모든 대중문제로부터 종교의 가치를 배제할 수는 없지만 모든 대중문제가 종교적 가치를 포함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한 가치들이 종교의 이름으로 부정될 때는 얼마나 모순적입니까? 예를 들어, 우리는 가끔 굶주린 이에게 먹을 것을 주는 것이 옳지 못하다는 말을 듣지만, 이것은 마테오 복음 25장에서 분명히 지시하고 있는 사명입니다. 둘째로, 우리는 양심의 독립적인 판단을 존중해야 합니다. 도덕적이며 종교적인 가치를 선언하는 이들은 충고를 할 수는 있지만 대중문제에 관한 자세를 신앙에 대한 충성을 시험하는 것으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제가 등록금 세금 공제에 관해 가톨릭 주교와 의견을 달리하는 것처럼 다른 가톨릭 신자들도 핵동결 문제에 대해 정직한 신념을 근거로 지배계층에게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도덕적 다수파에 대한 반론은 관점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이름에 대해서도 나옵니다. 즉, 여러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저 이름은 오직 하나의 공공정책만이 도덕적이고 오직 하나의 큰 집단만이 옳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로 보입니다. 비슷하게 사람들은 종교 교섭단체인 크리스찬 보이스가 의회의 투표 기록의 도덕성 지수를 짐바브웨와 타이완에 대한 태도로서 상원의원들의 도덕성을 평가한 것인데 출판했을 때 당혹해했습니다. 다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포렐 박사가 저술한 것을 인용하자면
이스라엘에 대항하는 것은 신에 대항하는 것입니다. 이제의 상원에는 저보다 더 이스라엘에 대해 확고한 입장을 가진 이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들의 신앙을 다른 식으로 의심하지는 않습니다. 그들의 잘못은 종교가 아니라 정책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미국의 흥미와 이스라엘이 가진 동기의 정당성 두 가지 점에서 모두 그들이 틀렸다고 설득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관공서를 위한 종교시험을 다시 확립하게 된다면 양심에 대한 존중이 가장 위험에 처하게 되며 우리의 다양한 사회의 조화가 가장 위험한 상태에 놓입니다. 식민지 시대의 유물은 헌법에서 특별히 금지되어 있으며 최근에 다시 등장하고 있습니다. 지난 선거 이후 제임스 로비슨 목사는 레이건 대통령에게 이전 대통령이 그랬듯이 주변을 신을 섬기지 않는 조언자들로 에워싸지 말라고 충고했습니다. 저는 공무원의 어떤 곳 어떤 직책이든 그런 기준에 대해서는 완전히 거부합니다. 이 세기 전에 피해자들은 가톨릭 신자들과 유대인들이었습니다. 1980년대의 피해자들은 무신론자들이 될 수 있었습니다. 후일 혹은 몇십 년 후에 그들은 토마스 로드 침례교회의 일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1976년에 어떤 사람들이 지미 카터가 기독교인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대통령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하거나 암시할 때 무가치하고 비미국적인 것으로 여겼습니다. 우리는 예배보는 장소나 그리스도를 따르는지, 모세를 따르는지, 혹은 거듭 태어났는지, 아니면 신을 섬기지 않는지, 를 근거로 공직에 대한 개인의 적합성을 판단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도덕적 가치를 공적 생활에 적용하는 것이 올바른 곳에서 우리 모두 스스로 옳다고 생각하거나 절대적으로 자신을 확신하는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합시다. 그리고 만약 그런 유혹이 온다면 편협하고 완고한 동료에 대한 윈스톤 처칠의 겸손한 보살을 기억합시다. 내가 저렇게 되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덕분이야. 세 번째, 종교적 가치를 적용할 때 우리는 반드시 공개 토론의 진실성을 존중해야 합니다. 이 토론에서 신앙은 진실의 대체물이 아닙니다. 비평가들은 핵 동결에 대해 자신들이 도덕적 근거라고 여기는 것을 이유로 반대를 할 것입니다. 그들은 논쟁할 모든 권리를 갖고 있습니다. 소비에트와 하는 어떤 협상도 틀렸다고 할 수도 있고, 그들에 관해 수용하는 어떤 것이든 범죄를 승인하는 것이라고 논쟁할 수도 있고, 어떤 합의도 충분히 좋을 수는 없으므로 모든 합의가 전쟁의 가능성을 증가시킬 뿐이라고 논쟁할 수도 있다. 저는 이를 믿지 않습니다만 이것을 언급하기 위한 공정한 공개 토론의 기준을 위반하지는 않습니다. 이 기준을 침해하는 것, 핵동결에 반대하는 이들은 권한이 없다는 것은 자신들이 절대 틀림이 없고, 그래서 핵동결에 반대하는 어떠한 주장도 틀리건 맞건 간에 해도 된다고 가정하는 일입니다. 핵 동결 제한은 미국과 소련의 동등한 규제를 포함한 일방적이 아닌 쌍방의 제한입니다. 핵 동결은 우리가 러시아인을 믿을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이고 효과적인 검증을 요구합니다. 핵 동결은 핵무기에서 소비에트의 선두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강대국의 인간들이 하느님이 만든 지구를 방사능에 오염된 폐허더미로 만들어버릴 수 있는 압도적 능력을 오류에 빠지기 쉬운 양손 안에 이미 넣었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도덕성은 없습니다. 핵폭발 후에 버섯구름에는 도덕성이란 없습니다. 핵먼지의 검은 비가 정의와 부정의 위에 동등하게 내릴 것입니다. 그 후에는 이런 원자력 시대의 진정한 과제인 붉게 물들지도 죽지도 않는 세상을 찾아내는 일을 하기를 바라는 것은 너무 늦은 일이 될 것입니다. 저는 정치 혹은 도덕적 배경에서 핵 동결을 논쟁할 준비를 완벽히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잘못된 비난이나 상상의 문제들은 토론하도록 강요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것들은 분리된 행성이 파괴된 행성으로 되는 것을 막기 위해 가장 좋은 방법을 결정하는 급박한 임무로부터 우리를 비껴나게 할 뿐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무기 경쟁이 인간의 무죄보다는 더 성스러운 처벌이라고 주장하거나 어떤 면에서 최후의 날이 다가왔다고 주장하는 논쟁을 진전시키지 않습니다. 교황 요한이 20년 전에 제2차 바티칸 의회의 시작에서 말했던 것처럼 우리는 열정에 불타지만 많은 감각을 부여받지 못한 이들을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는 지구의 최후가 가까이에 있을지라도 항상 재해를 예보하는 파멸의 예언자에게 동의하지 않아야 합니다. 몇 년간 메아리치는 메시지는 매우 명확하다. 지구는 여전히 여기 있고 만일 지키고 싶다면 파멸의 예언은 무기 통제 정책의 대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의견 불일치의 권리를 행사하는 이들의 동기를 존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서로의 진정성에 선뜻 의문을 가진다면 우리는 단지 함께 살아갈 능력을 실험해 볼 뿐입니다. 도덕적 원칙이 위태로운 상태라면 우리의 감정을 제어하는 것이 더욱 어려울 것이다. 우리 존재의 가장 깊은 원천으로 향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감정이 더욱 다양해질수록, 더욱 깊을수록, 다른 편에선 우리 동료 시민들에게 성실성과 필수적인 존엄성을 인정할 의무가 더욱 커집니다. 평등권을 선호하는 사람들은 안티-패밀리, 모독자가 아닙니다. 그들의 목적은 성서에 대한 공격이 아닙니다. 그보다 우리는 이것이 모든 남성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는 이상을 우리 국가 상공에 정착시키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믿습니다. 실제로 저의 어머니는 평등권의 열렬한 선호자이시지만 안티-패밀리라는 말을 들으시면 놀라실 것입니다. 저로서는 이 조항의 반대자들은 쟁점이 다르다고 여기지만 도덕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여기지는 않습니다. 저는 욕설의 예를 때때로 양측에서 확대시킬 수 있습니다. 포렐 박사는 전쟁광이 아닙니다. 그리고 관대한 성직자들은 도덕적 다수가 최근에 제기한 것처럼 소련의 동조자와 같지 않습니다. 공립학교의 공식 기도문을 비판하는 이들은 형식주의자가 아닙니다. 그들 중 대부분은 자유론자이며 신자이기도 하며 가족들은 아이들과 집에서 좀 더 기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교회와 회당, 유대교회에 더욱 충실하게 참석합니다. 그리고 낙태에 반대함으로 성차별주의자가 아니면 자유로운 선택을 믿는다고 살인자도 아닙니다. 어떤 것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런 모멸적인 어구를 소리치거나 지난 4월 포렐 박사가 하버드에서 꾸중 듣고 야유받았을 때 일어난 일에 대해 소리치려고 노력하는 것은 어떤 사람의 동기를 돕지 못한다. 그러므로 저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의 정중함에 2배로 감사드립니다. 그것은 하버드의 최고의 시기가 아니었지만 저는 하버드 청중들로부터의 큰 박수갈채는 포렐 박사의 말할 권리를 지키기 위해 나온 것이라고 말할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말하자면 저는 원리주의자, 인본주의자가 추잡한 단어가 되지 않고 호의를 가진 사람들이 삶과 자신의 영혼을 바라보는 다양한 방식에 대한 공정한 표현이 되는 미국을 바라고 있습니다. 저는 어떤 대통령이나 공무원도 없고 어떤 개인이 종교적인 회의 혹은 종교적 신념 때문에 보다 크거나 작은 미국인으로 생각되지 않는 미국이기를 희망합니다. 저는 신앙의 힘이 항상 밝게 빛나지만 어떤 종류의 현대적 종교 재판도 두려움과 강압, 분노의 분열에 불을 붙이지 않는 미국을 바랍니다. 자유롭고 활기차게 주장할 수 있지만 이 나라를 민주주의와 다양성의 양측에서 안전하게 해주는 시민의식의 기준을 지키며 소중히 여기는 미국을 바랍니다. 20년 전 가을, 뉴욕에서 케네디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개신교 집회와 만났습니다. 분위기는 그의 1960년 휴스턴 강요회의 협회의 캠페인 기간 동안 변했습니다. 그는 카톨릭주의에 대한 의혹을 해소하고 지난달 그의 세례를 주장하는 이들에게 대답을 하기 위해 연설을 했고 웬일인지 대통령이 될 자격을 박탈당했습니다. 휴스턴에서의 연설 이후에 그의 선거는 우리 생활의 중심에서 이러한 편견을 몰아붙였습니다. 3년 후인 1963년 11월에 그는 근본적인 진실로 여기는 것을 재확인하기 위해서 뉴욕시의 개신교 협의회 이전에 나타났습니다. 그 상황에서 존 케네디는 말했습니다. 사람의 가족은 하나의 인종, 종교, 도시 또는 국가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사람의 가족은 30억에 육박합니다. 대부분은 백인이 아니면 그리스도교 신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케네디 대통령은 현실을 되새기면서 그의 인생을 살아오면서 추구하던 이상을 다시 말했습니다. 이 가족의 일원이 서로 평화로운 것이라고 말입니다. 이 이상은 가장 오래된 꿈과 함께 우리 역사상의 모든 세대와 신앙의 모든 시대를 비춥니다. 어파슬 폴이 오래전 로마에서 썼던 것처럼 말입니다. 가능하면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한 모든 사람과 평화롭게 살아가라. 저는 이것이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선택은 우리에게 놓여 있습니다. 시민으로서 서로 평화롭게 살아갑시다. 인간으로서 어느 곳에서나 평화롭게 살아가려 합시다. 이것들이 저와 여러분의, 우리들의, 우리 국가의, 전 세계의 목적이자 기도하는 것이 되도록 합시다. 유닛 15. You've got to find what you love. 바이 스티브 잡스 세계 최고의 대학 중 하나의 졸업식에서 여러분과 함께하게 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저는 대학을 졸업하지 못했습니다. 사실을 말하자면 이번이 대학 졸업식과 가장 가까운 날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제 인생에서의 3가지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것뿐입니다. 거창한 것이 아니라 단지 이야기 3뿐입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결론을 도출해내는 것에 대한 것입니다. 저는 리드 대학을 6개월 동안 다니다가 중퇴했습니다만 그 후에도 정말 그만두기 전까지 약 18개월간 가짜 학생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중퇴를 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 이유는 제가 태어나기 전부터 시작됩니다. 저의 생물학적 어머니는 매우 젊은 미혼의 대학원생이었고 그녀는 저를 입양 보내기로 결정했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대학을 졸업한 사람에게 입양돼야 한다고 느꼈고 따라서 저는 변호사와 그의 아내에게 입양되기 위해 모든 것이 완벽하게 준비되었습니다. 제가 태어나고 변호사 부부가 정말 원했던 것은 딸이라고 결심했을 때를 제외하고 말입니다. 그래서 대기 목록에 올라있던 저희 부모님은 한밤중에 이렇게 묻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예상치 않게 남자아이가 태어났는데요. 이 아이를 원하십니까? 그분들은 물론입니다. 라고 답하셨습니다. 저의 생물학적 모친은 후에서야 저의 어머니가 대학을 졸업하지 못했고 아버지께서는 고등학교 졸업을 못하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최종 입양 서류에 서명하기를 거부하셨습니다. 몇 개월 후에 저희 부모님께서 제가 언젠가는 대학을 가게 될 거라고 약속하신 후에야 겨우 누그러지셨습니다. 그리고 17년 후에 저는 대학에 갔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선택한 대학은 거의 스탠포드만큼이나 비쌌고 노동계급의 부모님께서 저금하신 돈은 저의 대학 수업료로 전부 사용되었습니다. 6개월 후에 저는 그 속에서 가치를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저는 제 삶에서 무엇을 하고 싶은지, 대학이 그것을 알아내는데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중퇴하기로 결심하고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꽤나 두려웠지만 돌아보면 제가 한 잘한 선택 중 하나였습니다. 중퇴를 하자마자 저는 필요하지만 관심이 없었던 수업을 그만두고 흥미로워 보이는 일들을 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항상 낭만적이었던 것만은 아닙니다. 기숙사 방이 없었기 때문에 친구들 방위 바닥에서 잠을 자고 음식을 살 5센트를 위해 콜라병을 회수했으며 하레 크리슈나 사원에서 제공하는 식사를 위해 매주 일요일마다 마을을 가로질러서 7마일을 걸어가야 했습니다. 저는 그것을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호기심과 직관을 따라 만나게 된 것은 후에 아주 귀중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자면 리드 대학에서는 그때 당시 최초로 서예 강습을 제공했습니다. 모든 포스터와 모든 서랍의 꼬리표에도 아름답게 글씨가 쓰여 있었습니다. 중퇴를 해서 보통의 수업을 들을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저는 서법교실을 듣기로 결정했습니다. 저는 세리프에 대해 배우고 산세리프체에 대해 배우고 무엇이 서체를 훌륭하게 하는지 배웠습니다. 이것은 과학은 매료시킬 수 없는 방식으로 아름답고 역사적이고 예술적으로 섬세했고 저는 이것이 매력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것들 중 아무것도 제 삶에서 유용할 거라는 희망이 없었습니다. 그리나 10년 후에 저희가 최초의 매킨토시 컴퓨터를 설계할 때 전부 저에게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것들을 전부 매킨토시 안에 디자인했습니다. 매킨토시는 아름다운 서체를 가지게 된 최초의 컴퓨터였습니다. 제가 중퇴하여 대학에서 그 수업을 듣지 않았다면 매킨토시는 다양한 서체나 비례하여 공간이 주어진 활자를 가질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매킨토시를 따라한 윈도우즈에도 그런 기능이 없었을 것이고 개인용 컴퓨터에는 이런 기능이 없었을 것입니다. 제가 중퇴를 하지 않았다면 저는 서체 수업을 듣지 않았을 것이고 개인 컴퓨터는 현재처럼 훌륭한 서체를 가지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물론 대학에 있었을 때는 미래의 일로 연결시키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그러나 10년 후에 회상한 것은 매우 분명했습니다. 또 여러분은 앞을 내다보며 결론을 내릴 수 없습니다. 오직 뒤를 돌아보며 결론을 내릴 수만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 사실이 어떻게든 앞날과 연결될 것이라고 믿어야 합니다. 끈기, 운명, 생명, 업보, 무엇이든 믿어야 합니다. 이 접근법은 저를 실망시킨 적이 없으며 제 인생에서의 모든 차이를 만들어냈습니다. 제 두 번째 이야기는 사랑과 상실에 관한 것입니다. 저는 운이 좋았습니다. 살면서 하고 싶은 일은 일찍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워즈와 저는 20살 때 저희 부모님의 차고에서 애플을 시작했습니다.
저희는 열심히 일했고 10년 만에 애플사는 차고 속에 2명에서 4,000명 이상의 직원을 가진 20억 달러 매출의 회사로 성장했습니다. 저희는 그때 최고의 수작, 매킨토시를 1년 전 출시했고 저는 막 30을 넘겼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는 해고되었습니다. 자신이 시작한 회사에서 어떻게 해고될 수 있을까요? 말하자면 애플사가 성장할 때 저희는 저와 회사를 경영할 만한 충분한 자질이 있다고 고려되는 사람을 고용했고 처음 1년간은 모든 것이 순조로웠습니다. 그러나 저희의 미래에 대한 관점이 갈리기 시작했고 결국 사이가 틀어지게 되었습니다. 우리 사이가 그렇게 되자 이사회는 그를 지지했습니다. 그래서 30에 저는 회사를 나왔습니다. 그리고 매우 공식적으로 해고되었습니다. 성인의 삶 전체의 중심이 되어오던 것이 사라졌고 매우 충격적이었습니다. 저는 몇 달간 무엇을 해야 할지 알지 못했습니다. 저는 마치 제가 기업가의 세대를 내려놓은 것처럼, 저를 지나치고 있는 배턴을 놓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데이비드 패커드와 밥 노이스를 만나서 일을 망쳐버린 것에 대해 사과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저는 매우 공공연한 실패자였고 고난의 시기로부터 도망치려는 생각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무언가가 제 안에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아직 제가 하는 일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애플에서의 사건은 아주 조금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버려졌지만 여전히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시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때는 알지 못했지만 애플사에서 해고된 것은 저에게 일어날 수 있는 최고의 일이었습니다. 성공의 부담감은 모든 것에 대해 덜 확실한 초심자의 가벼움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것이 제가 인생의 가장 창의적인 시기에 들어설 수 있게 했습니다. 그 후 5년 동안 저는 넥스트라는 이름의 회사와 픽사라는 회사를 시작했고 제 아내가 되는 놀라운 여인과 사랑에 빠졌습니다. 픽사는 세계 최초의 컴퓨터로 제작된 영화 토이 스토리를 만들어 나갔고 이것은 현재 세계에서 가장 성공한 애니메이션 스튜디오가 되었습니다. 주목할 만한 사건의 연속들 속에서 애플사는 넥스트를 인수했고 저는 애플사로 돌아갔으며 저희가 넥스트에서 개발한 기술들은 애플사의 르네상스의 중심에 있습니다. 저는 애플사에서 해고되지 않았다면 이런 일들 어떤 것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입에 쓴 약도 환자에게는 필요한 법이지요. 가끔씩 인생에서 여러분은 난관에 부딪힐 것입니다. 믿음을 잃지 마십시오. 저는 제가 앞으로 계속 나가게 한 유일한 것은 제가 좋아하는 일이었다고 확신합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것을 찾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일에 대한 것도 여러분의 연인에 대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일은 삶의 많은 부분을 차지할 것이고 진실되게 만족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여러분의 훌륭한 일이라고 믿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훌륭한 일은 하는 유일한 방법은 자신이 하는 일을 좋아하는 것입니다. 아직 찾지 못했다면 계속해서 찾으십시오. 안주하지 마십시오. 마음속에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언제 찾을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느 관계들처럼 해를 거듭할수록 더욱 좋아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발견할 때까지 계속해서 찾으십시오. 안주하지 마십시오. 제 세 번째 이야기는 죽음에 관한 것입니다. 저는 17살 때 이런 인용문을 읽었습니다. 만일 매일을 마지막 날인 것처럼 산다면 언젠가 당신의 인생이 분명히 옳은 삶이 될 것이다. 이 글은 저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고 그때부터 지난 33년 동안 저는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면서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만일 오늘이 내 삶의 마지막 날이라면 오늘 내가 하려는 일을 하고 싶을 것인가? 그리고 대답이 아니요. 라고 연속으로 이어지자 저는 무언가를 바꿀 필요가 있음을 느꼈습니다. 내가 곧 죽을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은 인생에 있어 큰 선택을 하게 도와준 가장 효과적인 도구였습니다. 왜냐하면 거의 모든 외부의 기대와 모든 자존심, 궁핍함과 실패에 대한 두려움과 같은 것들은 죽음과 직면하면 진정으로 중요한 것만을 남기고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곧 죽을 것을 기억하는 것은 제가 아는 한 잃는 것에 대한 생각에 덫에 빠지는 것을 피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전부 드러났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따르지 않을 이유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1년 전에 저는 암 선고를 받았습니다. 오전 7시 30분에 정밀검사를 하고 췌장에 뚜렷하게 종양이 보였습니다. 저는 췌장이 무엇인지 조차 알지 못했습니다. 의사들은 이 종양이 거의 치료가 불가능한 유형이 거의 확실하다고 말했고 길어봤자 3개월에서 6개월을 살 수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주치의들은 집에 가서 신변 문제를 완전히 정리해두라고 충고했고 이것은 죽음에 대비하라는 의사의 신호였습니다. 이 말은 아이들에게 이후 10년 동안 해주려고 했던 말은 단 몇 달 안에 하라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모든 것이 잘 마무리돼서 가능한 한 가족을 편하게 만들어주라는 의미였습니다. 작별 인사를 하라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하루 종일 그 진단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저녁 늦게 저는 생검을 받았고 목구멍을 통해 내시경을 집어넣어서 위를 통해 장에 넣고 췌장의 바늘을 집어넣어 종양에서 약간의 세포를 떼어냈습니다. 저는 차분했지만 그곳에 있던 제 아내는 의사들이 현미경으로 세포를 살피고는 의사들이 울기 시작했다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수술로 치료할 수 있는 췌장암의 매우 희귀한 형태로 밝혀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수술을 받았고 이제는 완쾌되었습니다. 이것이 죽음과의 직면과 가장 가까웠던 때였고 앞으로 몇 년간 그럴 것을 바랍니다. 이런 경험을 겪고 살면서 여러분께 죽음이 단지 유용하지만 순수하게 지적 개념이었을 때보다 약간 더 확실하게 이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아무도 죽기를 원하지는 않습니다. 천국에 가고 싶어 하는 사람조차 그곳에 가기 위해 죽고 싶어 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죽음은 우리 모두가 공유하는 목적지입니다. 아무도 벗어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죽음은 인생의 최고의 발명품이라 할 만하기 때문에 그래야만 합니다. 죽음은 인생을 변하게 합니다. 새로운 것을 위해 길을 내어주기 위해서 오래된 것을 정리합니다. 현재의 새로움은 여러분들이지만 지금으로부터 그리 멀지 않은 언젠가는 여러분이 점차 오래된 것이 되어 정리될 것입니다. 너무 극적인 이야기가 되어 죄송하지만 이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시간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누군가의 삶을 살기 위해 이 시간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교리에 얽매이지 마십시오. 이것은 다른 이의 생각의 결과와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의견의 잡음이 스스로의 내부에서 나온 목소리를 압도하게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마음과 직관을 따를 용기를 가지십시오. 다른 모든 것은 2차적인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지구 백과라는 놀라운 책이 있었습니다. 저희 세대의 바이블 중 하나였습니다. 여기서 그리 멀지 않은 먼로파크의 스튜어트 브랜드라는 사람 위해 만들어졌고 그는 시적인 감동으로 이 책을 삶으로 가져왔습니다. 이때는 개인 컴퓨터나 탁상 출반 이전의 1960년대였고 따라서 모든 것은 타자기와 가위, 그리고 폴라로이드 카메라로 만들어졌습니다. 구글이 잘되기 35년 전이 종이로 만들어진 구글과 같은 것입니다. 이것은 이상적이고 새로운 수단들과 개념들로 가득했습니다. 스튜어트와 그의 팀은 몇 번 개정판을 내놓았고 최종판을 내놓은 1970년대 중반에 저는 여러분의 나이 또래였습니다. 마지막 주제의 뒷표지에는 약간 모험적이라면 히치하이킹을 하고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할 수 있는 이른 아침의 시골길의 사진이 실려 있었습니다. 이 밑에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갈망하라. 우직하게. 이것이 그들이 끝을 맺으면서 남긴 작별의 인사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새롭게 시작하기 위해 졸업을 하는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바랍니다. 우직하게, 갈망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유닛 16. Promoting Technology Adoption and Prosperity through Public-Private Partnerships. 우리는 전례가 없는 진보와 풍요의 시대에서 살고 있다. 오늘 전 세계 약 10억 명의 사람들은 놀라운 양의 정보들과 그들이 관심을 가지는 사람과 접촉하는 새로운 방법으로의 접근을 통하여 더 길고 생산적이며 편안한 삶을 살기를 기대할 수 있다. 이것은 놀라운 성과이며 10억은 매우 큰 숫자이다. 그러나 이것은 세계 66억의 사람들 중 상대적으로 적은 부분에 불과하다. 사실 50억 명 이상은 우리가 너무나도 당연시하는 경제와 사회적 기회의 범위로의 접근이 아직도 부족한 상태이다. 당신이 10억 명의 일부인가 혹은 50억 명의 일부인가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기술의 혜택으로의 접근성이다. 개인 컴퓨터나 인터넷, 상업 소프트웨어, 이메일 등의 디지털 정보 혁명의 도구들과 접촉을 하고 있는 우리들은 전 세계의 지식 경제의 완전한 일원이 될 수 있다. 접촉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 기술과 지식을 얻고자 할 때, 건강관리를 이용할 때, 그리고 생각을 경쟁력 있는 사업으로 전환할 때 어려운 걸림돌과 직면하게 된다. 정보기술에 접근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가? 세계은행은 지난주 공개돈의 보고서를 통해 기술 진보와 수입 성장 사이의 큰 상호관계를 밝혀냈다. 보고서에 의하면 기술적 진보는 빠르게 성장하는 발전 경제와 더딘 성장을 하는 것을 구별해낸다. 또한 가난을 줄이는 데 큰 발전을 한 경제와 덜 성공적인 것을 구분한다. 고한다. 오늘날 수천의 세계적인 정부 조직과 비정부 조직들은 혜택받지 못하는 사회에게 알맞은 지속적인 경제 성장과 발전을 추진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기술을 제공하려고 노력한다.
그들의 노력은 수백만의 사람들에게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우리는 정보기술이 사람들의 삶에 극적인 긍정적 효과가 있다는 믿음을 공유한다. 우리는 또한 기술 채택의 속도를 가속화하는 방법 중 가장 좋은 것은 공공부문과 사기업 간의 긴밀한 협력을 통하는 것이라고 믿는다. 공공과 민간의 협력은 단일의 조직이나 회사가 혼자서 이뤄낼 수 있을 거라고 기대되는 영향을 증가시키는 것을 가능케 한다. 이러한 협력 관계는 공기업의 사기업과 지역경제의 지식을 기술적 전문 지식과 실행 경험과 결합한다. 그 결과로 공공과 민간의 협력은 적절하고 효과적인 훨씬 빠른 속도의 도전을 해결하는 정보기술 해결책을 전개할 수 있다. 물론 기업이 비영리 조직과 정부 조직을 지원함으로써 사회를 장려할 책임이 있다는 생각은 새로운 것이 아니다. 1940년대 후반과 1950년대 초반에 포드나 웨스턴 일렉트릭사, 필립 모리스사 같은 회사들이 자선 기부를 관리하기 위한 재단을 형성하는 것을 보았다. 그러나 이런 활동의 대부분은 오로지 재정적인 지원에만 집중되어 있다. 오늘날 기업의 관여의 가치가 재정상 지원에서처럼 대부분 전문 지식에 놓여 있는 공공민간 협력으로의 접근은 상대적으로 새롭다. 그리고 이것은 1990년대 후반 주요 국제 건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업들과 협력할 새로운 방법을 찾는 많은 국제 연합기관 사람들의 노력 속에서 성장했다. 전략적 자선행위 라고 부르는 것의 증가는 사회적 필요가 통합된 전문적 지식과 겹쳐지며 앞으로의 중요한 단계가 되는 지역을 찾는 공공민간 협력에 기초를 두고 있다. 마이크로소프트사와 같은 회사가 돈뿐만이 아니라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한 조직이 목표를 더 빠르고 효과적으로 이룰 수 있도록 기술을 사용하는 것을 돕기 위해 제공하는 위치에 있다면 속도와 진보의 규모를 촉진시킬 수 있을 것이다. 좋은 예로 국제연합 교육과학문화기구, 유네스코, 에 의해 시행된 전 세계 선생님들에 대한 기술 수행 능력 기준을 만드는 계획이 있다. 이것의 목표는 선생님들이 학생들에게 세계 지식 경제에 참여하기 위해 필요하게 될 기술을 제공하기 위한 훈련과 자료를 확실히 얻도록 하는 것이다. 이 계획은 세 가지 대기업, 마이크로소프트사, 인텔, 시스코의 관계로 형성되었다. 세 회사들은 모두 기술이 사용 가능한 작업장은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위하여 필수적인 구성 요소라는 공통된 믿음 때문에 참가하였다. 아시아 전역에 걸쳐 공공민간 협력은 새로운 경제 기회를 창출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남한의 정보통신부는 국가의 기술 산업을 건설하기 위해 약 15년 가까이 사기업과 협력 관계를 맺고 일해왔다. 오늘날 남한은 정보통신 기술에서 세계의 선두주자이며 공기업과 사기업 간의 협동이 어떻게 새로운 직업과 상당한 경제 성장을 제공하는 기술 산업을 형성하는 촉매의 역할을 하는지에 대한 모범이 되었다. 궁극적인 목표는 기반이 잡힌 지역 경제의 발전과 지속적 성장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필요되는 숙련된 노동력을 지원하는 것이다. 나의 희망은 이것이 디지털 혁명에 참여할 수 있는 도구와 지식을 가진 수많은 사람들이 10억, 20억을 넘어서는 것이다. 이런 일이 일어나고 더 많은 사람들이 전 세계 지식 경제에 참가하면 그들은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직면한 어려운 문제들은 처리하는 혁신에 박차를 가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먼저, 이것은 모두가 오랫동안에 건강하고 생산적이며 충족된 삶을 이어가기를 기대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것의 핵심이 될 것이다. 유닛 17. Transformation of the Wolfman from the Tibetan Buddhist Tradition comes the following story. 늑대의 인간의 변화. 티베트의 불교 전통에서 다음의 이야기가 전해져 온다. 샤리파는 비케퍼 위 납골당 근처에 살던 낮은 카스트의 나무꾼이었다. 늑대 무리들은 시체를 먹기 위해서 밤마다 찾아왔다. 납골당에서는 시체들이 썩거나 야생동물들에게 먹히도록 그냥 놓아두었다. 늑대들은 밤새도록 울부짖었으며 샤리파는 너무나도 두려워져서 먹거나 잠들 수도 없었다. 어느 날 저녁, 방랑하는 요가 수도자가 음식을 얻으려 그의 작은 집에 들렀다. 샤리파는 그에게 음식과 마실 것을 주었고, 수도자는 매우 만족스러워하며 보답으로 윤회와 계율을 실행하는 데 대한 두려움의 미덕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다. 살리파는 그에게 감사했지만 이렇게 말했다. 모든 이들은 윤회를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저는 특별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늑대들이 항상 납골당으로 내려와 밤새도록 울부짖고, 저는 그 소리가 너무나도 두려워서 먹을 수도, 잠잘 수도, 계율을 실천할 수조차 없게 됩니다. 부디 제게 늑대 울음소리를 멈출 수 있는 주문을 가르쳐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수도자는 웃으며 답했다. 어리석은 이여, 음식에 대해 알지 못하고 탐욕스럽게 먹기만 하면 무엇이 좋겠습니까? 휴식을 알지 못하고 송장처럼 무지하게 잠만 잔다면 무엇이 좋겠습니까? 듣는 것을, 혹은 다른 감각을 알지 못하고 분노나 주문으로 늑대 울음소리를 파괴한다면 무엇이 좋겠습니까? 만일 저의 지시를 따르시겠다면 모든 두려움을 없애는 것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샤리파는 수도자를 스승으로 받아들이고 전 재산을 내놓으며 가르침을 부탁했다. 그를 입문시킨 후에 수도자는 납골당에 이사를 와서 늑대와 함께 늑대 소리 속에서 끊임없이 명상을 하라고 말했다. 샤리파는 그의 말에 따랐다. 점차 그는 모든 현실과 소리의 본질을 이해하게 되었다. 그 후 그는 어깨에 늑대 가죽을 두르고 샤리파, 늑대 요가 수행자로 알려지게 되었다. 그는 정신과 육체, 손실과 이득의 감정을 극복하고 9년간 명상을 했다. 그는 그의 제자들에게 진실과 겉모습의 본질에 대한 여러 가지 실천을 가르쳤다. 그는 겉모습과 공허함, 지혜와 숙련된 도구의 통합을 가르쳤다. 마침내 그는 존경받는 사람이 되었다. 만일 여기에 소외된 현대인에 대한 묘사가 있다면 처음에 보았던 샤리파일 것이다. 그는 가난이나 낮은 계급, 무력함과 같은 사회적 문제가 있었고, 늑대가 돌아다니고 울부짖는 납골당 근처에 살게 되는 환경적 문제도 있었고 적절하게 먹지도 잠들지도 못하게 된 이후로 의료 문제도 있었다.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퍼져가는 늑대 공포증과 같은 심리 문제, 계율을 실천하기에 너무나도 혼란스럽다고 말하는 것으로 보아 종교적 문제도 가지고 있었다. 우리는 그의 집에서 부들부들 떨면서 방문자에게 불평을 늘어놓는 그를 처음 보고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다. 그러나 이야기는 현대의 감성에는 즉시 적용되기 어렵게 바뀐다. 샤리파의 멘토는 그에게 이사하라고, 납골당 땅의 주인들을 고소하라고, 늑대 울음소리의 의미를 개인사에서 찾으라거나 그의 운명을 종교적 구원의 수단으로 견디라고 조언하지 않았다. 그보다는 그의 경험을 감지하고, 알고, 느끼는 방식의 근본적 변화를 겪기 위한 명상에 이용하라고 지시했다. 그는 문제를 자유와 스스로와 타인을 위해 행동할 수 있는 힘으로 헤쳐나온다. 이러한 인식하고, 느끼고, 행동하고, 관련짓는 방식의 변화는 무엇이며, 어떻게 이루어졌을까? 이 이야기가 현재 우리의 심리에서 세계관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며 명상적 전통의 눈을 통해서는 어떻게 보일까? 그래서 나는 우선 인지과학과 민족심리학에서 나타나는 인간에 대한 현재의 이해와 묘사를 설명하면서 이런 묘사가 정확히 샤리파의 초기 신분과 상황과 일치한다는 것을 주장할 것이다. 두 번째로, 이러한 묘사는 현대의 변칙이 아니라 고대 불교, 혹은 명상적 전통들에서의 윤회에 대한 설명과 일치하며 자아 성찰을 시작하는 명상가들에게 발견되는 보편적인 경험적 기초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 시도할 것이다. 명상가들에게 물질은 관찰, 참여, 대화, 여러 집단의 명상가들과의 면담에 근거한다. 마지막으로, 명상적 전통의 지속적인 경험적 조사가 어떻게 깨닫고, 생각하고, 행동하고, 존재하는 방식의 대안을 밝힐 수 있는지를 보일 것이다. 아마도 후자의 깨닫는 방식은 미래, 아마도 현대의 아주 다음일, 심리과학에 가능한 근거를 제공하지 않을까? 1. 포트레이트 오브 더 마인드 인 더 카그너티브 사이언시즈. 인지과학에서 정신의 묘사 인류란 무엇인가? 인간의 정신이란 무엇인가? 이런 질문을 들었을 때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는가? 어떤 인상이 떠오르는가? 문화, 종교, 다양한 과학들은 인류에 대한 여러 가지 설명을 제시한다. 과학으로 하여금 경험은 마음의 연구에 적절한 접근법이 아니면 마음을 자연과학의 규범에 따라 객관적으로 조사되어야 할 외부 물질인 듯이 다루어져야 한다고 느끼게 하는 우리 인간의 모습은 무엇인가? 이 책의 다른 부분에서 설명된 것처럼 근대화와 현재의 몰락으로 우리를 이끈 인간의 모습은 무엇인가? 현대 실험 심리학에 의해, 그리고 인지과학 전체에서 행해지는 정신의 정보 처리 관점이 아마도 이러한 특성의 근본적 원리에 대한 가장 간결하고 정확한 설명일 것이다. Let us begin. Therefore, with the model of the mind provided by the modern cognitive. 그러므로 현대 인지과학에서 규정하는 마음의 모형부터 생각해보자. 마음은 정보 처리 장치같이 보인다. 정신의 외부는 물리학에서 연구되는 것 같은 실존하는 세계이다.
이 세계로부터의 정보는 단기 기억의 다양한 단계를 거치게 되는 감각기관을 통하여 들어오고 마침내 장기 기억으로 저장된다. 이 과정에서 정보는 외부 세계의 인지 표상과 그 세계 속의 자신으로 전환된다. 또한 이런 것을 기초로 행동 습관이나 세상에 대한 이론을 발전시킨다. 표상으로부터의 정보와 장기 저장의 이론은 감각기관으로 되돌아가서 기대나 목표에 따라 들어오는 자극을 해석하고 평가하는 방법을 알 수 있으며 운동 근육 신경 통로를 통해 빠져나가서 움직일 수 있다. 이제 샤리파 이야기에서 제기된 문제들을 위해 마음의 특성이 암시하는 것을 보도록 하자. 조직화하기 위하여 이런 의미들은 인지와 감각, 의욕, 행동의 세 가지 기본적 구분과 여기에 타인과의 관계라는 의미의 네 번째 범주를 추가할 수 있다. 인지의 측면에서 정보의 처리는 정보 처리 체계 내부에 있으며 물체로부터 분리되어 있다. 이렇게 분리된 인지자는 제공된 작은 정보에서 벗어나서 인지 표상을 구성하며 이러한 모든 표상에 관하여 모든 것을 확인한다. 느낌과 식욕, 욕구 부분에 대하여 독립적이며 분리된 욕망의 물체는 이 체계 내부에 존재하는 반면에 지식과 갈망의 대상은 이 체제 외부에 존재한다. 아마도 분리된 욕망의 가장 명백한 해석은 고전 경제학의 효용이론에 드러날 것이다. 정보 처리 체계 내부에 존재하는 것은 외부의 갈망의 대상이 소유한 유용성과 개연성을 계산한 후에 그 대상과 더욱 더 많은 물체를 얻기 위해 이성적으로 행동하는 이성적 요구자이다. 그러면 인지과학적인 사고의 측면에서는 행동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규칙에 달려 있다. 야구공을 어떻게 잡을 수 있는가? 우리는 물리학에서의 벡터와 궤적에 근거하여 일련의 행동 규칙들을 보다 정교하게 시행할 수 있고 그런 규칙들을 기초로 로봇이 야구공을 잡도록 프로그래머하려고 시도한다. 사람은 어떻게 도덕적 결정을 내릴 수 있는가? 이제 우리는 도덕적 판단을 내리기 위해서 도덕 규칙들의 가중치를 주고 그것들을 결합시키기 위한 프로그램과 명백한 도덕 규칙이 필요하다. 최종적으로 정보 처리자는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설명하는가? 어떤 의미에서는 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 정보 처리 체계 내부에서 고립된 채로 가 자신의 인지 표상에서 보거나 알거나 원하거나 행할 수 있는 모든 것은 자율적인 외부 세계의 어떤 것이나 누구와도 단지 간접적으로만 연관되어 있다. 유명 정신의학은 우리가 타인과의 친구 관계에 문제가 있다고 말한다. 물론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나는 내 눈앞에 놓인 이 손을 실제로 보지 않고 만지고 있는 탁자를 느낄 수 없으며 따라서 우리는 모든 감각과 지각, 생각, 감정, 행동과 하물며 타인과 같이 전체적이며 놀라운 무언가에 대해서도 물론 친밀관계에 문제가 있다. 이러한 인간의 마음의 사례는 학리심리학 단 한 분야에 국한되지 않는다. 브렌타노와 그 이후 허스덜 이래로 근대 철학의 주된 주제는 심리 상태가 어떻게 항상 다른 것들, 예를 들어 드레피스 같은 에 관할 수 있거나 그들로부터 독립될 수 있는 방법이었으며 이것은 고의성의 문제라고 잘못 불리게 되었다. 언어학에서는 고대부터 언어는 세계와 독립된 물체와 상태를 언급하는 도구로서만 그 의미를 지닐 수 있다고 추정되어 왔다. 누군가는 정신분석이 사례의 예외가 될 정도로 충분히 친밀하다고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만일 우리가 프레이유디를 살펴본다면 그의 체계는 인지주의의 완벽한 묘사일 것이다. 생각은 심지어 무의식 속에서도 외부의 어떤 것에 관한 정신의 묘사로 이루어진다. 갈망하는 물체는 언제나 외부에 있다. 이들은 그것들을 즉시 사로잡기를 원한다. 초자아는 안 된다고 말하는 규칙을 만들어낸다. 그리고 사면초가에 놓인 자아가 할 수 있는 최선은 타협안을 만드는 것이고 개인은 언제나 불만족스러운 상태로 남는다. 더욱 사회적인 단계에서 사회학, 인류학, 사회심리학, 경제학에 있어 더욱 대중적인 사회적 교환 이론은 사회적 상호작용을 넘어선 심리학적 동기들을 개인이 가능한 한 가장 적은 자원을 지불하는 반면에 그녀의 경계 내에서 가능한 한 가장 좋은 것들을 가지고 오기 위한 시도로 본다. 이러한 방식으로 생각하는 것은 전문가들뿐만이 아니다. 조사에서처럼 길거리의 남녀도 크게 공감한다. 이러한 소외된 인간의 묘사는 우리 문화의 사상가들에게 간과되지 않았으며 현대 문명화의 일면 혹은 결함에 대한 책임이 이것에 있다고 여겨진다. 사실 당신은 자신에게 당장 이렇게 말할지도 모른다. 아하, 이것이 데카르트주의다. 이것은 우리 현대 서양의 이원론적 정신의 묘사이며 이런 식으로 사물을 보지 않는 세상의 모든 것들과는 대조되어야 해.
혹은 아마도 이러한 견본이 현재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지만 산업사회 이전이나 고대의 사람들에게는 적용되지 않았던 산업혁명 이후 소외감의 산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다. 혹은 세속화, 가부장제, 혹은 수많은 특별한 이유들의 결과라고 생각할 것이다. 그러나 샤리파는 어떠한가? 항상 여러분이 원했던 것처럼 자신의 감정과 세계로부터 격리된 데카르트주의 이전에, 산업혁명 이전에, 세속화 이전에 서양인이 아닌 한 남자가 있다. 우리는 오두막 안에서 늑대 울음소리에 겁에 질려 움츠려서 앉아있는 그의 심리 상태를 공감하며 이해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우리의 어려움이나 질문들은 그의 이해와 경험이 변하기 시작한 순간에 그에게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이다. 나는 오늘날 사회, 인지과학에 만연한 인간에 대한 소외된 이원론적 이해는 역사적 사건 혹은 사회적 사건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보다 이것은 민속 심리학의 깊고 보편적인 일면의 묘사이며 이 일면은 불교도 전통에서 삼사라, 그리고 몇몇 힌두교도에게 라고 불린다. 삼사라는 말하자면 인간이 명상 속에서 수련을 통해 일상 속에서 자신의 정신작용과 활동을 염두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곳이다. 그러므로 이제 명상과 경험적 방법의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자. 서양의 과학적 심리학은 이것이 자연과학의 것임에도 불구하고 외부에서 정신을 연구하고자 한다. 명상의 전통은 정신, 의식, 내부로부터의 삶을 배우는 방법론이라는 대안과 그 자신으로서의 삶에 관한 지식을 얻는 길을 제공한다.